자, 앞으로 흑자 헬스 시리즈를 연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흑자 헬스는 말 그대로 적자 내지 말고 손실 없이 이득을 보자, 이런 느낌으로 헬스를 하자라는 식으로 오늘 1화를 시작으로 해서 앞으로 꾸준히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대충 일주일에 한 화 정도씩은 나갈 예정입니다. 운동 어떻게 하는지, 뭐 어떤 방법이 좋은지, 뭐 방법론 같은 것도 있을 거고, 나중에 제가 좀 몸이 좋아지면 운동하는 방법도, 기술적인 것도 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안 돼요. 지금 몸이 너무 쓰레기라서. 그래서 1화로는 근육을 키우는 게 왜 좋은지부터 원론적으로 좀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대체 근육을 왜 키워야 하는지. 첫 번째 사례를 좀 볼게. 62세부터 로드 자전거를 탄 80세 할머니, 그리고 65세부터 인라인을 탄 72세 할아버지, 이 두 분의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전부 좀 다큐멘터리라든지 의사 혹은 뭐 박사 이런 분들이 말한 거를 제가 전달 드리는 것 뿐입니다. 제 머리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근데 제가 이런 걸 요약해서 말씀드리는 데는 뭐 조금은 능력이 있는 것 같아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만든 거 아니에요. 걱정 마세요. 다 의사나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둘이 소개팅을 하신 건 아니고요. 요즘에 연상연하가 대세긴 해요. 8살 차이면 딱 좋긴 해. 비슷할 때 돌아가실 거라서. 우리나라 남녀 평균 수명이 대충 8살쯤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어서 딱 마침 나이대가 좋긴 한데, 두 분이 소개팅을 하시는 건 아니고요. 각자 따로 운동을 하신 겁니다. 이분은 무려 62세 때 내가 운동을 좀 해봐야겠다. 근데 넘들처럼 사부작 산책만 하고 어디 그냥 뭐 둘레길 걷고, 등산이라고는 하지만 되게 좀 편안한 산을 되게 사부작 천천히 중턱까지 올라갔다 내려왔다, 이건 하기가 싫으신 거야. 찐 운동을 하고 싶으신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 자전거 거의 1세대로 봐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지금 자전거를 18년을 타신 거니까, 제가 자전거 처음 타기 시작한 게 몇 년이었지? 2010 한 5년쯤 됐나? 그때였는데, 그때 이제 막 자전거 붐이 막 불고 있었거든요. 특히 로드 자전거 붐이. 근데 이분은 18년 전이면은 00년대부터 타셨으니까 진짜 예전부터 타신 거죠. 그때부터 로드 자전거를 타신 현재 80세인 할머니, 그 다음에 65세 할아버지는 그 손주하고 같이 놀고 싶어서 손주가 인라인을 타고 싶다고 해서 할아버지랑 같이 타자 해서 같이 시작하시고, 그래서 현재 한 7년 정도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신 할아버지입니다. 이 두 분의 놀라운 결과: 80세 할머니 근력 나이 50, 골밀도 평상 타치. 72세 할아버지 근력 나이 왼다리 30대, 오른다리 40대, 골밀도는 20에서 30대 수준. 어마무시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헬스를 해야 된다, 뭐 그래야지 뭐 성장 호르몬, 남성 호르몬 높아서 어쩌고 저쩌고, 어릴 때부터 안 하면 안 된다, 뭐 공룡 유전자 이런 거에 많이 매몰이 돼 있는데, 건강 측면에서 보면은 심지어 60대부터 운동을 시작하신 분들, 현재 나이가 80세 되신 분조차도 근육 나이가 80세이신 할머니가 현재 50세, 골밀도도 평상타치. 72세 할아버지도 근력 나이 왼다리 30대, 오른다리 40대, 골밀도는 심지어 20대, 30대 수준이 되셨대요. 인라인 스케이트하고 로드 자전거를 타셔서. 여기 근력 나이가 왼쪽 다리, 오른쪽 다리가 좀 차이가 나는 이유는, 제 생각에는 인라인 스케이트가 계속 반시계 방향으로 돌잖아요. 왼쪽 다리가 버티는 힘을 더 많이 써야 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저도 조금, 물론 이 한 명을 가지고, 이분 한 명의 사례를 가지고 뭐 결정 짓지는 못하겠고, 그냥 그런 경향성 같은 걸 좀 생각을 해보자면, 우리 생각에는 우리는 헬스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니까 근육의 최대 이완, 최대 수축, 정확하게는 이완이 아니고 이완성 수축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신장성 수축이죠. 그러니까 근육이 늘어났다가 수축됐다가 하는 게 근육을 키우는데 가장 중요하다라고 상식적으로 알고 있지만, 생각보다 버티는 힘이 우리 근력이나 근육을 유지하는데 중요하다고 자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푸시업을 계속 시킨 어떤 그룹하고, 푸시업 상태 말고 한 반쯤 내려가서 버티는 그런 훈련을 시킨 그룹하고 근성장에서 생각보다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지 않았다, 이런 거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것처럼 인라인 스케이트도 반시계 방향으로 도니까 오른쪽 다리가 계속해서 좀 더 많이 차줄 거고, 왼쪽도 차겠지만 왼쪽 다리는 오른쪽 다리보다 좀 더 버티는 힘을 많이 쓰게 되는 경우가 있겠죠. 이 곡선 구간에서 이 버티는 힘이 생각보다 우리 신체 능력을, 근육의 능력을 키워주는데 크게 도움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조금 해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요거는 박사님이 얘기한 게 아니고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 얘기할 때는 제 생각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그리고 골밀도의 경우 볼게요. 여기 72세 할아버지는
나이가 8살 더 젊으시긴 하지만 골밀도가 무려 20, 30대 수준이 나왔어요. 제가 골밀도가 좀 안 좋은 편이거든요. 어마무시하게 건강하신 거죠. 이 노인 골밀도가 낮은 게 우리나라 굉장히 문제 중에 하나인데 72세 때 20, 30대 수준 대단합니다. 반면에 80세 할머니는 이제 연세 자체가 많으시기도 하지만 자전거를 더 오래 타셨잖아. 여기 할아버지보다 훨씬 더 오랫동안 타셨는데 골밀도는 평균에서 평균 조금 위가 나오셨어요. 이유가 뭘까? 인라인은 조금 더 근력을 써서 타신 것 같고요. 이 두 분이 타시는 걸 좀 보여주시거든요. 근데 할머님은 뭐 80세의 로드바이크를 타시는 것 자체가 대단하시긴 하지만 좀 약간 사부작 타시긴 해요. 그러니까 뭐 이분의 훈련이 전부 나온 건 아니지만 뭐 어필을 친다든지 스프린트를 친다든지 아니면 빠르게 케이던스를 뭐 90 이상으로 올려가지고 사사사사 타고 이런 건 아니시고 좀 되게 좀 안정적으로 길게 타시는 걸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근력 운동보다는 유산소성 운동이 많이 돼서 자전거를 타시긴 타시니까 근력은 좋지만 아무래도 골밀도에까지 도움을 주기는 좀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게 있고, 할아버지는 발을 그 손주분하고 같이 타시다 보니까 좀 속도감 있게 타시더라고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더 앞에 가세요. 손주분이 뒤에 따라오시고 바람을 막아주시더라고요. 슬립스트림 다리를 빵빵 차면서 앞으로 나가셔요. 이렇게 빵빵 차면서. 그래서 아무래도 골밀도 부분에서 조금 더 건강적으로 이득을 많이 챙기시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예상입니다. 이것도 제 예상이에요. 한 가지 더 나옵니다. 운동 안 한 40대 0포티 하지 않죠. vs MTB 자전거 10년 경력 40대 두 분에서 네 분이 30초 무산소 속군 운동 측정을 했어요. 30초 페달링 평가. 그러면 당연히 무산소성 운동이죠. 젖산 나오죠. 요거 측정을 한 거예요. 너무 당연한 거지만 숨쉬듯이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겠지만 MTB 자전거를 타던 그룹이 젖산이 더 잘 나오고 빨리 없어졌다고 해요. 이거 좀 놀랍죠? 왜냐면 운동을 많이 하시던 분이면 원래 MTB 자전거를 타셨으니까 페달링 평가를 할 때 운동 안 하시던 분들보다 압도적으로 유리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젖산이 더 빨리 나왔대요. 그러면 우리 상식에서 자전거 타던 사람이면 페달링 테스트를 할 때 젖산이 더 늦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애초에 폭발력이 다른 거야. 운동을 아예 안 하시던 분들입니다. 이분은 아예 운동을 안 하시던 분들은 본인의 근육을 폭발력 있게 쓰는 능력 자체가 떨어지시는 거고, 이 10년 동안 MTB 자전거를 타시던 분들은 페달링 자체도 굉장히 기술적으로 뛰어나시겠고 본인의 하체 근육을 페달링에다가 폭발적으로 때려 넣는 능력 자체가 좋으신 거죠. 그래서 이 두 그룹이 만약에 같이 자전거를 탔다면 초반에 요이 스타트 하자마자 굉장히 큰 차이가 났겠죠. 만약에 똑같은 거리를 간다고 치면 MTB를 타던 분들이 젖산이 더 늦게 나오겠죠. 만약에 똑같은 속도로 탄다면 MTB를 타던 분들이 젖산이 더 늦게 나오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요이 스타트 하면은 최대 속도로 페달링을 하는 그런 실험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폭발력을 가지고 있는 MTB를 원래 타던 분들이 젖산이 더 빨리 나왔고요. 근데 페달링이 끝나자마자 바로 이제 혈액 샘플을 채취를 해가지고 젖산이 얼마나 나왔고 또 몇 초 지난 다음에 다시 혈액 샘플 채취해가지고 젖산 얼마 나왔고 그거를 계속해서 실험을 했거든요. 자전거를 원래 타던 분들이 젖산을 더 빠르게 분해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젖산이 나올 정도로 폭발적인 운동을 할 수도 있고, 운동이 끝난 후에 젖산이 쌓였던 것을 빠르게 분해할 수 있는, 대사시킬 수 있는 능력도 당연히 후자 쪽이 굉장히 유의미하게 큰 차이가 나게 능력 차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나온 것 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좀 놀랬던 게 있는데, 저 이거 몰랐어요. 좀 부끄럽긴 한데 근원섬유라고 하잖아요. 그냥 근육섬유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근섬유가 저는 크기만 커지는 줄 알았는데 크기가 커지다가 두 개로 나눠진다고 합니다. 이거 오피셜인 것 같아요. 의사분이 나와서 얘기한 거라서. 저 이거 어렸을 때 생활체육 지도자 그 시험 볼 때는 이렇게 안 배웠거든요. 근섬유가 크기만 커져. 그러니까 우리 근육을 그러면 안 되겠지만 잘라보면은 단면을 보면 벌집처럼 돼 있는 거 아시죠? 그 벌집을 확대해서 보면 또 벌집처럼 돼 있어요. 거기에서 한 가닥을 쭉 빼보면 그 대게살 나오듯이 이렇게 쭉 나오면 이제 그거 하나하나가 이제 근원섬유들인데, 섬유예요. 이제 실처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하나 뽑아보면.
근데 그 단면을 보면은 당연히 이제 혈액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 근육 주머니가 있는 거죠. 그 것들이 우리가 펌핑 운동을 많이 하면 걔들이 이렇게 부풀잖아요. 줄어들고 쉬면 또 운동하면 부풀고 줄어들고, 그래서 풍선을 계속 부는 것처럼 점점 근육을 이렇게 부풀리는 게 우리가 헬스 바디빌딩을 하면서 근육이 성장하는 그런 원리고, 이 근원섬유 자체의 숫자가 늘어나지는 않는다고 저는 어렸을 때 배웠거든요. 근데 바뀌었나 봐요. 이게 근원섬유가 점점점 이렇게 뚱뚱해지다가 어느 정도 크기가 되면 이게 두 개로 갈라진답니다. 새로운 섬유가 나타난대요. 새로운 게 나타나기보다는 이제 기존 게 이제 두 개가 되는 거죠. 실제로 그 섬유 자체가 숫자가 더 많아진다는 거야. 저 어릴 때는 성장기 때만 근원섬유가 늘어난대. 그래서 성장기 때 운동을 해줘야 된대. 이래서 미성년자 때 근육을 좀 건드려준 사람들이 엄청나게 성장할 수 있다가 기본적인 상식이었는데 바뀌었습니다. 성인이 된 이후에도 이게 두 개로 나눠지면서 근원섬유가 많아질 수 있다고 합니다. 저 존나 깜짝 놀랐어요, 사실. 일단 키워놓으면 나중에 안 없어지냐? 없어집니다. 근세포 자체가 없어질 수도 있고요. 안 없어지더라도 세포 자체가 쭈그러들고요. 세포 자체의 기능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근육세포는 안 쓰고 퇴화하고 뭐 다치고 염증 때문일 수도 있고 뭐 다양한 이유로 노화일 수도 있고 세포 자체가 그냥 죽어서 없어져 버려요. 아무튼 그래서 근육 운동을 해야 하는 이유, 그 최근에 골다공증, 근밀도라고 치시고 노인이라고 같이 치시면은 최근에 노인 인구 골밀도 문제가 특히 우리나라가 좀 심각한 수준이다라고 많이 나오거든요. 이게 참 저는 좀 아이러니하다고 생각이 드는 게, 미국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보다 훨씬 비만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우리는 노인분들 중에서 비만이라고 하면 어머님들은 뭐 해봐야 뭐 60kg, 70kg, 80kg 정도 수준이고, 아버님들도 뭐 해봐야 뭐 70kg, 80kg, 90kg 이 정도까지 수준인데, 미국은 뭐 100, 120, 140 막 그 이상까지도 나오니까 비만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잖아. 근데 또 존나 아이러니하게 체중이 많이 나가니까 그 체중으로 계속 집에만 있지 않고 걸어 댕기면 그게 씨발 근력 운동이 돼서 골 밀도를 어느 정도 유지시켜주는데 도움이 된다는 거야. 몸이 무거우니까 웨이트 트레이닝이 돼가지고, 유산소 운동으로는 골 밀도를 유지시키고 성장시키는데 좀 어려움이 있고요. 뭐 그렇게 크게 도움이 안 되고요. 물론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그리고 오히려 유산소 운동을 너무 과도하게 하면은 뼈에 미세골절 같은 게 생기면서 오히려 뼈가 약해질 수 있거든요. 제가 아는 대표적인 거로는 야오밍 선수 같은 경우에 안 그래도 체중도 많이 나갔는데 중국에서 국가대표 혹사를 시켜서 정강이 쪽에 미세골절이 생기면서 이제 골밀도가 떨어지고, 그래서 이제 통증 때문에 뛸 수 없게 되고 이러면서 이제 전성기가 굉장히 빨리 저물어버리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죠. 골밀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근력 운동, 웨이트 트레이닝을 해줘야 됩니다. 특히나 하체가 중요하죠. 팔은 골밀도 좀 떨어져도 되지, 다리가 문제죠, 다리가. 자, 그래서 여기서도 좀 놀란 거 뭐예요? 운동을 열심히 해오던 분들, 하체 근육이 좋은 분들이 젖산이 더 빨리 나온다는 점. 젖산을 빨리 분해하는 건 뭐 너무 당연하죠. 회복력이 더 좋겠죠. 젖산이 더 빨리 나오는 게 참 신기하긴 했죠. 여기에 집중해 보세요. 그 많이 나온 젖산을 빨리 없앤다고 합니다. 젖산은 더 빨리 나오고. 자, 무슨 질문 많아요? 운동 얼마나 해야 안 힘들어요? 이런 질문 많이 하시죠. 제가 이거를 옛날에 헬스 트레이너 할 때부터도 정말 많이 들어본 질문이고, 특히 여성분들이 이 질문을 많이 하시고 운동 초보자분들이 이 질문을 많이 하세요. 단박에 알 수 있게 말씀드릴게. UFC로 치면 김동현 전 UFC 선수가 훈련하는 거 보면 힘들어해요, 안 힘들어해요? 존나 힘들어하죠. 최근에 피지컬 아시아 나와서 뭐 이것저것 하시는데 힘들어해요, 안 힘들어해요? 존나게 힘들어하시죠. 젖산이 더 빨리 나오고 빨리 없어진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운동을 더 힘들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운동이 안 힘들어진다는 게 아니라. 운동 초보자분들이나 특히 여성분들이 굉장히 많이 착각하는 게, 다이어트를 한번 해놓으면 이제 다이어트를 좀 안 해도 되는 것처럼, 한번 살을 빼놓으면 끝난 것처럼, 근육을 한번 만들어 놓으면 안 없어지는 것처럼, 운동을 어느 정도 수준까지 할 수 있게 되면은 이제는 안 힘들게 운동하는 것처럼 굉장히 착각해요. 저는 이것도 어느 정도는 신데렐라 신드롬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 옛날 공주 얘기 보면은 이러쿵저러쿵 힘들게 살다가 왕자님이랑 결혼하고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이렇게 끝을 내버려. 그러니까 여성분들한테는 아무래도 어렸을 때부터 어떤 고난과 역경 후에 찾아오는 행복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선입견이 있으신 것 같아요. 전혀 그렇지
않죠. 결혼하고 나면은 또 새로운 역경이 시작되죠. 저는 그래서 이제 슈렉 같은 게 굉장히 좋은 작품이라고 생각하는 게, 슈렉도 1편에는 뭐 그런 식으로 끝났지만 2편, 3편 이어지면서 결혼하고 나서 오히려 더 힘든 부분들, 1편보다 더 큰 고난이 찾아오는 그런 것들을 또 조명을 해주면서 여자분들이 좀 정신 차릴 수 있게 해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운동을 열심히 해서 점점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운동을 안 힘들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운동을 더 힘들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부랑 똑같아요.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열심히 공부하시고 힘드셨겠죠. 저는 공부를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열심히 공부하셔서 수능 보셨을 때 씨발 존나 힘들다, 죽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셨지만, 만약에 대학교에 가서도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하신 분이라면, 거기에다가 뭐 석사, 박사까지 밟으시는 분들이라면 그 우로 가면 갈수록 공부가 더 힘들어지고 더 어려워지잖아요. 운동도 똑같은 거예요. 수준이 높아질수록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덜 힘들어지는 게 아니라. 견디는 능력이 오르는 듯. 그거 이따가 얘기할 건데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견디는 능력이 늘어나는 거. 그래서 운동 얼마나 해야 안 힘들어요? 라고 물어보시면 안 돼요. 하면 할수록 더 힘들고 더 어려운 부분도 있는 겁니다. 그럼 왜 해요? 실제 힘듦을 더 참을 수 있는 더 강력한 내가 되기 때문이죠. 지금은 예를 들어서 난이도 30짜리 운동에 개 털리는 나야. 근데 50점의 내가 되면 30점짜리 운동은 이제 안 힘들죠. 근데 50점의 내가 되면 30점짜리 운동을 하고 싶지 않아져요. 사람이 그래. 그러니까 어떤 욕심 같은 걸 표현할 때, 나쁘게 얘기할 때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좋은 쪽에서도 되게 비슷한 게 뭐냐면,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성장을 이룬 사람들을 보고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범인들 입장에서는 저 정도 성공했으면, 저 정도 돈 벌었으면 이제 앞으로 그냥 놀고 먹으면서 편안하게 살면 되지 않나라고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오히려 그 위치에 올라가고 나서 더 열심히, 더 성실히 하고 더 높은 곳을 바라보잖아요. 되게 비슷하게 내가 30점짜리 운동을 하면서 50점, 60점인 사람들을 보면 님한텐 이거 쉽죠? 뭐 그렇게 어렵진 않죠. 와 진짜 좋겠다, 나도 빨리 그 위치까지 가서 지금 제가 하는 운동이 X밥이 되면 좋겠어요 라고 말을 하지만, 막상 내가 50점, 60점의 사람이 돼서 30점짜리 운동을 하면 성에 안 차죠. 그거 할 거면 안 하고 말지. 50점, 60점에 내가 되면 또 50점, 60점, 70점짜리 운동을 하게 되겠죠. 걔같이 힘들겠죠. 근데 대신 또 내가 90점, 100점의 사람이 되면 그건 또 쉬워지는 거고, 대신 또 그 다음을 원하겠죠. 나의 유전적 자질의 한계 근처까지 오기 전까지, 혹은 뭐 나의 욕심이나 나의 성향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대체로 그렇겠죠. 그래서 운동 같은 것도 저는 어렸을 때 괜히 제가 좀 듣기 싫었던 말이, 꾸준한 게 최고다, 그냥 하던 거 계속 하면 발전한다라는 말을 전 좀 싫어했거든요. 근데 그게 과학적으로도 맞습니다. 점진적 과부하가 없으면 안 되거든요. 중요한 거 점진적 과부하. 계속해서 더 때려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더 때려 넣고 싶은 마음 자체가 커져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운동을 존나게 하기 싫은 당신이 2년 뒤, 운동을 정말 꾸준히 열심히 한 2년 뒤에 당신을 꿈꾸면서, 그리면서, 와 그러면 그때는 더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야. 갑자기 하기 싫은데, 그때의 당신은 지금의 당신이랑 달라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그때의 당신은 지금의 당신보다, 모든 부분에서는 그렇진 않을 수 있겠지만 적어도 운동에 있어서는 지금의 당신보다 훨씬 더 강인한 사람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점진적 과부하를 좋아할 겁니다. 그리고 젖산 얘기 나왔죠? 놀라운 거, 젖산 대사 능력은 피로회복 능력과 비례하겠죠. 너무 당연하죠. 자, 그럼 피로회복 능력이 좋아지면 정말 당연하겠지만 평소에 편하겠죠. 그 예전에 이제 침착맨님께서 지금은 운동을 되게 좋아하신다고 들었어요. 근데 아주 예전에 운동을 싫어하실 때 만화에다가 그걸 그렸잖아요. 뭐 운동을 열심히 하면은 뭐 수명이 얼만큼 늘어난다라고 이렇게 자꾸 나한테 운동하라고 강요하는데, 아니 그럼 그렇다는 거는 내 늘어난 수명을 결국에는 헬스장에다가 운동하는 데다 갖다 바치는 거 아니냐, 안 들리면 되지 않아? 근데 지금 침착맨님은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겠죠? 근데 그때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를 당연히 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운동을 진짜 싫어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운동하는 시간이 지옥이잖아. 근데 내 수명 중에서 지옥 파트를 늘리는 게 대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지. 근데 운동을 좋아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게 지옥 파트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운동을 열심히 해서 내가 늘어난 수명만큼, 내가 이게 전부 운동하는 시간밖에 안 된다고 해도 수명을 늘리고 싶겠죠. 특히나 건강한 기간이니까, 안 건강한 기간이 아니니까. 근데 운동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좀 오해하는 게, 그럼 내가
나 운동하기 싫은 그 기간을 내 수명으로 추가로 늘리는 게 난 싫어, 안 할래. 왜 고생하는 내 수명을 늘려야 돼? 그냥 오래 안 살고 말래. 내가 수명이 5년이 늘어나는데 그 5년이 내가 앞으로 운동할 시간이라면 안 늘리고 말래. 5년 그냥 더 짧게 살래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운동을 꾸준히 해서 운동을 잘해지시고 운동을 좋아해지시게 되면 그 운동 시간이 지옥의 시간이 아니게 되는 게 너무 중요할 거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죠? 건강하냐 안 하냐가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내가 수명이 운동을 열심히 하면 뭐 3년이 늘어나고, 운동을 안 하면 3년이 더 적다고 생각해 볼게요. 3년 별 차이 안 나네. 80살 사나 83살 사나 뭐 비슷하지 않나? 난 그냥 운동 안 할래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언제부터 골골되냐는 매우 중요한 중대 사안이죠. 저도 사실 좀 오래 살고 싶지 않은 이유가 아픈 기간을 살고 싶지 않은 마음이 되게 큰 거거든요. 건강한 기간은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좋을 수 있겠죠. 뭐 상식선에서는. 근데 안 건강한 시간을 오래 살고 싶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운동을 꾸준히 하고 뭐 열심히 하고 잘 하시고 신체 관리를 하시면, 물론 지금 몸이 매우 병들고 병신이 된 제가 이런 말을 한 입장이 아니긴 하지만, 뭐 저도 이제 노력하기 시작했고 다시 건강하게 수명이 늘어난다는 게 매우 중요하겠죠. 예를 들어서 운동을 안 하시는 분이 80살까지 산다고 치고, 다양한 요소가 있겠지만 75세부터 아파져서 80세까지 사시는 거랑, 운동을 열심히 해서 83세까지 사시는데 82세까지 건강하다가 마지막 1년 정도 아프신 거랑 매우 다르겠죠. 이거를 제가 또 성함을 까먹었는데, 유튜브에 요즘에 쇼츠에 많이 나오시는 의사 선생님이신데, 뭐 이렇게 좀 세상 사는 거나 아니면 뭐 경제나 정치 뭐 시사 이런 거에 대해서도 좀 이렇게 조언 같은 걸 많이 해주시는 어떤 분이 계셔요. 되게 유명한 분이신 것 같더라고요. 비타민 같은 데 많이 나오셨던, 저는 이제 유튜브에서만 뵙긴 했는데,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침 프로그램 같은 데 나와서 되게 많은 여자분들을 상대해야 했어요. 여자 패널 분들이 한 15분쯤 되셨던 것 같고, 한 10분, 15분? 남자 패널도 뭐 대충 숫자가 비슷비슷하게 함익병 선생님 맞는 것 같아요. 의사 선생님. 이렇게 있었는데, 그날 주제가 그 보험에 관한 거였거든요. 의료비, 노후 준비, 노후 대비에 관한 거였는데, 거기 여성 출연진 분들이 연예인 분들이시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삼이자 선생님, 선우영료 선생님 이런 분들 나오시니까 다들 여유가 좀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노후 자금 잘 해놨다, 나는 걱정 없다, 이런 식으로 되게 좀 다소 좀 자신 있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분께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뭐가 안 중요해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데. 나이 들어서 돈 없으면은 얼마나 뭐 저거 한데. 자식들에게 손 벌리기도 싫고 막 이렇게 말씀하시. 그게 아니고,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다른 국가들보다 말년에 병원에서 지내는 기간이 거의 2배 길대. 기간은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예를 들어서 다른 OECD 국가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뭐 2년 3년 정도 병원 신세를 지신다고 하면, 한국은 6년 7년 정도라고 해요. 그리고 그 이유가 운동 부족이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여기 뭐 가군이가 유병 기간 10년이라고 하는데, 뭐 10년인지 제가 정확한 기간은 기억이 안 나는데, 다른 나라들보다 우리나라가 너무 길었어.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일본하고 평균 수명이 거의 비슷해졌어요. 엄청 오래 살아요, 우리나라 여성은 지금 거의 90세 정도고, 남자분들도 80세 초반 정도까지 지금 올라와서 되게 오래 사는 나라죠. 근데 우리나라는 건강 수명은 그렇게까지 길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현재 병원에서 오래 지내시는 거예요. 그게 많이 안타까운 거고, 요즘에 의사 선생님들이 나와서 많이 말씀하시는 게, 그 주요 원인, 주요 이유 중에 하나가 노년층의 운동 부족. 정확하게는 이제 중년부터겠죠. 중년 이후 운동 부족을 거의 1순위로 뽑고 있습니다. 운동을 너무 안 한다고 우리는. 병원들 다 신났어. 뭐 그럴 수 있죠. 진짜 운동하기 싫을 때 일상생활에 모래주머니 차고 생활하는 거 근력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까요? 요건 제 생각이긴 합니다. 그 우리나라 정두홍 무술 감독님 계시죠? 그분께서 옛날에 점프력을 늘리고 싶어서 그 발목 같은 데에다가 모래주머니를 차고 일상생활을 하시고, 그러다가 허리 디스크 등 여러 관절 통증을 갖게 되셨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때 옹박 주인공 인터뷰할 때 봤던 거라 한 20년 전 얘기긴 한데, 우리가 체중이 늘어난다는 거는 무조건 다 안 좋은 것 같잖아요. 근데 좋은 게 하나 있긴 하거든요. 그게 바로 근육량 증가예요. 제가 지금부터 계속 막 야식을 존나 처먹어가지고 갑자기 10kg가 늘어났다고 쳐요. 아무리 내가 뭘 처먹어서 10kg가 늘어나도 순수 지방으로만 10kg가 늘진 않아요. 아무리 그래도. 뭐 그럴 수 있는 분도 있긴 있겠지만, 활동을 해야 되잖아. 나 그래도 뭐 세게 운동하진 않지만 어쨌든 주 6일씩 웨이트 트레이닝 하잖아요. 어쩔 수 없이 근육량도 좀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뭐 60kg인 남자가 70kg의 남자가 됐어요? 근육량은 늘어요. 그게 정상이에요. 빠질 때 마찬가지 근육도 주는 거고. 그래서 살을 찌워서 근육량 늘어난 걸로 나 근육량 존나 많다라고 자부하시는 게 의미가 없어요.
마치 살찐 여자가 가슴 자랑하는 거랑 비슷해요. 어차피 살 빼면 다 없어지는 거니까. 빚 같은 거죠. 사채빚 같은 거죠. 어차피 다 빠져요. 아무튼 그런 거라 모래주머니를 차고 생활을 하신다는 거는 근데 근육 없이 진짜 말 그대로 집만 늘린 거잖아요. 지방만 늘린 거랑 비슷한 상태인 거죠. 그래서 당신이 좀 되게 건강한 몸, 근육도 좀 있고 근력도 강하고 관절도 튼튼하신 분이 내가 오늘 운동하기 싫네. 모래주머니 차고 돌아다녀야지. 모래주머니 차고 오늘 2만 보 걸어야지. 이러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보통 그렇게 건강한 사람은 그런 같은 생각을 안 하겠죠. 아마도 운동을 똑같이 하기 싫어하는 몸이 매우 나약한, 정신도 나약한 사람이 나 운동하기 싫은데 모래주머니 차고 생활하면 안 되나 라는 그런 같은 생각을 할 거라서 안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훈캣 좋은 얘기 해줬네요. 근육은 수축하고 나면 이완이 필요하고 쉬어야 되는데 계속 긴장하고 있으면 여기저기 문제가 생깁니다. 모래주머니는 그런가 보네요. 그럴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이런 거 들어보셨죠? 우리가 운동을 하거나 스트레스 받거나 그럴 때도 있지만 어쨌든 운동을 할 때 교감신경이 굉장히 활성화가 되면서 몸이 긴장을 하잖아요. 그리고 운동이 끝나고 나면 이제 부교감신경이 이제 열리면서 몸이 이렇게 쭉 늘어지고 뭔가 피곤하고 밥도 좀 먹고 싶고 배도 고프고 꼬르륵 소리도 나고 잠도 자고 싶고 이런 상태가 되잖아요. 요게 계속 왔다 갔다를 하는 게 가장 건강한 몸입니다. 하나만 되면 안 좋아요. 계속 긴장해도 안 좋고요. 계속 늘어져 있어도 안 좋아요. 계속 왔다 갔다를 계속 해야 됩니다. 이 얘기를 또 하지 말란 소리로 듣는다. 모래주머니 차지 마시라고. 그래서 피로회복 능력이 좋아지려면 근력 운동이 이제 어느 정도 필수가 됐다는 게 요즘에 굉장히 정설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유산소 운동만 필수였어요. 근데 노노. 근력 운동도 필수. 인게 요즘 상식입니다. 요즘 의사 선생님들 거 찾아보세요.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짜. 자, 이제 약간 파트 2로 넘어가 볼게요. 이제 이러저러한 이유로 특히나 이제 노인분들 근력 운동 하는 게 좋다. 이런 얘기였죠. 파트를 좀 넘어가서 당뇨 얘기 잠깐만 해봅시다. 여기가 약간 노화 파트였다고 치죠. 노화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당뇨 얘기 잠깐 할게요. 당뇨 제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이해한 부분까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 우리나라 한 20년쯤 전에는 대장암 얘기 많이 나왔던 거 아시죠? 그 다음에 고혈압, 심혈관이라고 할게요. 심혈관 이런 얘기 많이 나왔었어요. 이거 제 나이쯤 되시는 분들은 아마 기억하실 텐데 제가 42살이죠. 제가 한 10대 후반대 혹은 20대 초반대 TV 틀면 비타민 같은 비슷한 프로그램 보면은 우리나라의 식습관이 이제 서구와 비슷해졌다. 우리는 옛날에 건강한 식단을 먹는 민족이었다. 우리는 건강하게 탄수화물을 많이 먹는 민족이었다. 이런 소리 하면서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장암이 서양처럼 많이 있지 않았는데 최근에 우리나라의 식단도 서구화가 되면서 고기를 많이 먹게 되면서 대장암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 대장암은 굉장히 고통스럽게 죽게 된다. 그리고 고기를 많이 먹으니까 심혈관계 질환이 많이 늘어났다라는 진짜 소리를 TV에서 그냥 상식처럼 얘기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의사 선생님들도 나와서 전부 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20년 뒤인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은 진짜 당뇨 이 씨발놈이 제가 이거 이제 보는 전문가들마다 말을 조금씩 다르게 해가지고 최대한 좀 나이브하게 얘기를 하자면 지금 사람이 죽는데 관여하는 병의 그러니까 50% 이상이 당뇨 때문이다라고 말을 할 정도예요. 사람이 죽을 때 50% 이상은 당뇨 관련된 걸로 죽는다라는 말을 할 정도입니다. 당뇨가 그만큼 우리를 죽이고 있고요. 특히나 당뇨는 한국인을 죽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인은 탄수화물을 많이 처먹거든요. 20년 전쯤에 고기를 많이 먹으면서 대장암이나 심혈관계 질환이 많이 생겼다고 말을 했잖아요. 고기 탓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럼 고기는 아무 문제 없냐? 고기도 문제 있죠. 근데 뭐랑 같이 먹을 때 문제가 커지죠? 탄수랑 같이 먹을 때 문제가 커집니다. 탄수를 많이 먹는 사람이 고기를 많이 먹게 될 때 문제가 크게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당뇨 같은 것도 너무 당연하지만 실제로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이제 탄수화물 조절을 하시죠. 탄수화물을 아예 끊어버리시기도 하고 아니면 좀 당을 최대한 배제한 건강한 탄수화물을 드시려고 노력을 하시죠. 탄수 아예 끊어버리는 게 사실 효과가 좀 좋고 고기는 오히려 먹어도 되죠. 형 나 닭가슴살 넣은 불닭볶음면 맥주 안주로 먹고 있는데 몇 살이야 너? 그러니까 20대면 좀 먹어도 돼. 30대면 조절해야 돼. 40대면 이제 많이 조절해야 돼. 51세라고 유서 쓰고 먹자.
어쨌든 지금 한국인을 정말 죽이고 있다 싶은 것은 진짜 당뇨가 맞습니다. 이거는 요즘 유튜브에서 당뇨 한국 이렇게 치시면은 정말 수많은 영상들이 나올 거고요. 한국인들이 탄수화물을 너무 많이 먹고 우리나라가 서구화된 식습관이 고기가 문제가 아니고요. 오히려 디저트가 문제입니다. 일단 우리나라는 그 검정 고무신 시대 때 바나나를 먹고 하늘을 날아다니는 막 그런 이펙트 같은 게 나왔던 거 기억나세요? 저도 사실 바나나가 귀한 시절에 크지는 않았어요. 물론 가난해서 바나나를 많이 먹진 못했지만 옛날에는 바나나가 귀했어요. 저 어릴 때는 물론 이제 서리를 했어요. 시골에 살았으니까 서리에서 과일을 많이 먹었습니다. 어릴 때는 좀 수박 같은 게 좀 비쌌고, 저 어릴 때는 멜론 이런 게 되게 비쌌죠. 참외도 조금 비쌌던 것 같고, 근데 멜론이 넘사로 비쌌었고, 지금은 뭐 멜론, 수박 비슷비슷하죠. 그 옛날에는 멜론이 훨씬 비쌌어요. 멜론은 좀 부자들이 먹는 그런 느낌, 뭐 삼청동 뭐 이런 데서. 근데 검정 고무신 때는 바나나조차도 존나 귀했잖아요. 아주 예전에 우리나라는 식단이 사실 되게 건강했어요. 당이 없어, 식단에. 탄수화물을 좀 많이 먹는 편이긴 해. 쌀밥도 사실 금방 당 되거든요. 쌔바닥에서 어느 정도 당이 돼버릴 정도로 쌀밥도 소화가 굉장히 잘 돼요. 백미가 정제된 쌀알이잖아요. 정제가 안 된 저 현미가 아니잖아. 현미면 쌔바닥에 놔도 좀 덜 될 텐데, 백미는 쌔바닥에서도 이게 단맛이 나버릴 정도로 빠르게 당으로 변해버려. 뱃속에 들어가면 빠르게 당이 되겠죠. 포도당이 되겠죠. 근데 옛날에 우리는 굉장히 활동적이었어요. 괜히 배달의 민족이 아니고 다 배달하는 사람들처럼 나이든 새끼고 젊은 새끼고 어린 새끼고 다 빨빨거리면서 다녔어. 저 어릴 때만 해도 그 오징어 게임에 나오는 것처럼 진짜로 동네 공터에 모여가지고 뭐 나이 먹기 게임하고 오징어 게임하고 막 그런 걸 실제로 했어요. 뭐 비석치기 하고 구슬치기 하고 뛰어다녔어. 서리를 하러 실제로 뛰어다니고 숨어 다니고 하면서 했어. 뭐 산에 가서 뭐 곤충 채집하고 이런 걸 실제로 했어요. 뭐 강물에 뛰어들어서 멱 감고 이런 걸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탄수화물을 많이 처먹어도 써. 어른들도 30대 40대 어른들도 우리 엄마 아빠들도 엄마들은 그 당시에 세탁기가 없는 집도 꽤 있었고, 저 아주 어릴 때 세탁기는 금방 들어왔지만 세탁기의 능력이 좀 다소 부족해서 사람이 손으로 좀 빨고 세탁기로 빨거나 뭐 이런 것들도 좀 많았고, 건조기도 없었으니까 그 빨래를 빨래줄에다가 막 널고 이런 게 다 기억이 나요. 다 널었단 말이야. 옛날에 뭐 저기 식기세척기 같은 게 어디 있으며 뭐 청소기 같은 것도 어디 있으며, 청소기 없었어요. 다 빗자루로 쓸고 걸레로 닦고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엄마들이 운동량이 많았어. 아빠들은, 저희 아버지는 용접공이었으니까 당연히 운동량이 많았을 거고, 옛날에는 지금보다 화이트 칼라로 일하시는 분들의 숫자가 적었으니까 운동량이 많으셨단 말이야 다들. 그러니까 쌀밥을 많이 처먹어도 다들 대사를 시켰어. 지금 00년대에 들어와서 고기를 많이 먹은 게 문제가 아니고 오히려 반대로 탄수화물은 여전히 많이 먹으면서 고기를 먹는 게 문제고, 그거보다 더 문제는 디저트예요. 디저트. 언젠가부터 우리나라가 이제 너무나 부유해지면서 밥을 처먹고 나서 과일을 먹는 게 당연시 됐거든요. 그거 안 당연했어요, 여러분. 저도 80년대 생이라 아주 어렸을 때 기억이 조금씩은 나는데, 밥 먹고 나서 과일 썰어 와서 아이고 다들 과일 한 접시씩 하자. 80년대는 안 그랬어요. 90년대부터 그게 좀 생기기 시작했고, 00년대에는 숨 쉬듯이 과자 같은 거 먹지 말고 과일 먹어.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자랑 과일이랑 동급이에요, 거의. 몸에 안 좋기로는. 미안한데 사실입니다. 저도 이거 되게 여러 군데 찾아보는데 이제 우리나라 과일 농가들 때문에 함부로 얘기를 못하는 것 뿐이에요. 이런 거 좀 감안하셔야 됩니다. 그걸로 돈 버는 사람들 혹은 그걸로 피해 받는 사람들을 감안하고 어떤 전문가가 하는 얘기를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과일 농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과일이 건강에 안 좋습니다라고 어느 전문가가 나와서 말을 못해요. 그럼 그 사람은 X됩니다. 근데 대신 전문가분들이 되게 좀 보수적으로 말씀은 해주셔. 과일이 그렇게 건강에 좋기만 한 건 아닙니다. 이 말은 과일 건강에 안 좋다는 얘기예요. 과당도 당이야. 어차피 당이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안 그래도 탄수화물을 많이 먹는 민족인데, 우리가 90년대 생각해 볼게요. 90년대 삼겹살집을 가 고기를 먹는 것 자체가 뭐 귀한 일이었죠. 삼겹살 먹고 나서 밥 비벼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뭐 먹는 분들도 있었겠죠. 근데 숨 쉬듯이 당연히 먹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고깃집들 보면은 삼겹살을 먹든 뭐 목살을 먹든 뭐 무슨 볶음 관련 고기를 먹든 뭘 먹든 끝나고 밥을 비벼주잖아요. 돼요. 고기 기름과 탄수화물이 만나면 건강을 거의 뭐 학살하는 뭐 그런 지경인 거고요. 디저트로 탄수화물을 너무 많이 처먹거든요. 저도 커피 중독자이고 지금도 탄산 음료를 먹고 있지만, 우리나라가 음료수를 너무 많이 먹기 시작했고요. 커피를 너무 많이 먹기 시작했는데, 커피도 기량을 펼친 커피가 문제가 많이 되는 거예요. 그냥 아메리카노는 안 좋은 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카페인 많이 들어있으니까. 근데 좋은 점도 있죠. 커피는 일단 뭐 항산화 작용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각성 효과도 있고 운동할 때. 근데 기량을 안 펼친 그냥 아메리카노 아니면 에스프레소 그나마 괜찮아요. 근데 기량을 거기 펼쳐.
뭐 당을 때려 넣고 뭘 때려 넣고 점점 달게 만들잖아. 용량은 점점 커지잖아. 설탕을 계속 처먹는 거예요. 당을 처먹어. 밥 먹고 나서 과일 처먹어. 디저트 처먹어. 뭐 먹어. 탄수를 너무 많이 먹는 게 훨씬 문제입니다. 진짜 훨씬. 라떼는 뭐 우유만 타면 그나마 나은데 거기 이제 달게, 저도 이제 한때 바닐라 라떼에 빠져서 이제 하루에 한 잔씩 계속 처먹었던 때가 있는데, 백다방 가서 바닐라 라떼 같은 거 드셔보시면 엄청 달잖아요. 그거 사실 냉동실에 얼리면은 진짜 아이스크림급으로 달거든요. 미국에서도 미국인을 비만으로 만든 주범 1위를 꼽았는데 뭐가 나오셨는지 알아요? 한번 맞춰보세요. 1위가 뭐였는지. 아이스크림입니다. 1등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의 문제가 지방과 당이 함께 있는 거. 지방 플러스 당이 최악이라고 해요. 자, 답 나왔죠? 자, 20, 30년쯤 전에 우리나라 식단이 서구화되면서 고기 많이 먹으면서 대장암, 심혈관 질환 많이 늘었다. 알고 보니까 누구 탓이죠? 고기에 들어있는 지방 플러스 우리가 많이 먹는 밥이 원인이었던 거죠. 미국에서 비만 1등 만든 아이스크림이다라고, 뭐 물론 자료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제가 본 자료에선 그랬어요. 꼽은 이유가 아이스크림에는 당하고 지방이 동시에 많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칼로리도 높고 지방이 많이 들어있으니까 당연히 칼로리가 높겠죠. 탄수화물하고 단백질은 1g당 4kcal이고 지방은 9kcal입니다. 지방이 많이 들어있으면 무조건 칼로리가 높은 겁니다. 당하고 지방이 동시에 많이 들어있는 게 건강에 크리티컬하게 안 좋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고기가 어떤 게 많이 발달했어요. 우리가 뭐 한우 스테이키를 뭐 그렇게 자주 먹지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육회를 그렇게 자주 먹지 못하잖아요. 보통 삼겹살 많이 먹잖아. 우리가 많이 먹는 고기는 지방이 들어간 거. 그리고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소고기 부위도 지방이 좀 들어간 거죠. 한국도 마블링을 좋아해요. 뭐 일본도 그렇고 뭐 미국도 그렇겠지만 마블링, 소고기를 그냥 진짜 순 살만 있는 부위를 안 좋아하죠. 거기 묻은 살 이런 데는 그냥 저기 그 뭐 장조림 같은 거나 만들어 처먹지, 그 구워 먹고 그러지 않잖아. 맛있는 부위는 지방이 들어있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고기 탓이라기보다는 지방이 많이 들어있는 고기를 많이 먹게 됐다, 플러스 그 고기 먹으면서 우리는 탄수화물을 많이 먹는다, 이건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삼겹살 먹을 때도 저는 밥을 먹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 요즘에 삼겹살 문화가, 삼겹살 먹고 나서 라면을 많이 먹어요. 옛날에는 냉면 많이 먹었는데, 냉면도 문제지만 라면 굉장히 많이 먹죠. 라면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사실 한 끼로 라면을 먹는 게 그렇게 건강에 나쁘지 않대요. 왜냐면 라면은 우리나라에 있는 가공식품 중에서 최고 존엄 티어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업체들이 가장 많은 기술을 발휘해서 가장 효율적으로 만들어낸 음식 중에 하나가 라면이거든요. 최고 존엄이에요. 그러니까 과학의 결정체인 거야. 현대 식품학의 결정체가 라면이라, 라면만 먹으면 사실 그렇게 건강에 나쁘지 않대요, 생각보다. 문제가 고기 먹고 밥 먹고 라면 먹고 아이스크림 먹고 라면 먹고 바닐라 라떼 먹고,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답은 나왔습니다. 고기 먹지 말라? 아니죠. 고기만 먹어. 밥을 도저히 못 참겠어? 밥 먹을 수 있죠. 건강하신 분들은 밥 먹을 수 있죠. 밥 먹어도 돼요. 후식 먹지 마. 밥 먹고 음료수 처먹지 마. 밥 먹고 과일 처먹지 마. 과자 처먹지 마. 뭔지 알았죠? 답 나왔어요. 형, 듣기만 해도 먹고 싶어. 닥쳐. 그래서 아웃백 갔다 오면 다음날 살 빠져 있는 거구나. 아웃백을 가서 오랜만에 여기 왔는데 이러면서 티본 스테이키를 썰었어. 건강에 그렇게 나쁘지 않다니까요. 물론 이제 거기 소스랑 뭐 이런 것들이 당이 있긴 하겠죠. 없진 않죠. 오히려 뭐가 안 좋다고요? 티본 스테이크는 비싸니까 하나 먹고 나서 근데 좀 뭔가 더 먹고 싶어. 난 양이 좀 커. 부시맨 빵인지 부시돌 빵인지 6개를 처먹고 와. 이러면 건강에 안 좋은 거예요. 뭔지 알겠죠? 으깬 감자를 3통을 처먹고 와. 이러면 건강에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고기만 먹었을 때는 그렇게 건강에 안 좋지 않아요. 가공육이 나쁜 거지 순수 고기는 그렇게 건강에 안 좋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그런 고기와, 특히 지방이 많이 들어있는 고기와 탄수화물이 조합될 때 안 좋다. 그런 고기와 탄수화물이 조합돼서 먹었는데 그 후에 후식을 처먹었다. 매우 안 좋다, 이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나올 수 있는 얘기가, 형, 제로 음료는 괜찮아? 저도 지금 제로 음료 먹고 있습니다. 제로 슈가 퍼 캔. 일단 제로 음료는 당뇨 환자들한테 추천되는 편입니다. 근데 그 추천이 제로 음료 먹으면 건강에 하나도 나쁘지 않고 되게 좋아요, 이게 아니고요. 당이 들어있는 음료수보다는 낫습니다 에요. 제로 음료 처음 나왔을 때는 그때 빡빡이 아저씨가 막 채널에서 중요하게 소개도 해줬던 것처럼 WTO냐 HO냐 아무튼 거기에서 건강에 무해하다라고 나와 있었어요. 거기 보면 음식 티어들이 나와 있습니다. 뭐 발암물질부터 해가지고. 근데 최근은 아니고 한 3, 4년 전쯤에 바뀌었죠. 건강에 안 좋을 수 있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이유가 장내 유익균하고 유해균의 비율을 해칠 수 있다고 해요.
저 저번에 이제 영상으로 한번 찍어서 올렸었는데 우리 장 안에 균이 조마리 수준으로 있죠. 그러니까 우리 몸의 세포 숫자보다 균 숫자가 더 많다 그랬나? 그 정도로 우리 몸에는 균이 존나 많아요. 장 안에. 그러면 그 균 중에서 유익한 균과 유해한 균이 있는데 이 비율에 따라서 장이 되게 건강한 사람이 있고 안 건강한 사람이 있대요. 식습관이 안 좋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일수록 유해균의 비율이 올라가고요. 유익균이 뒤져요. 건강하게 먹고 잠 잘 자고 스트레스 많이 안 받는 분들은 반대겠죠. 이게 되게 중요한데 장 건강도 최근 의학 트렌드에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근데 제로 음료를 많이 먹으면 이 비율이 안 좋아진다는 게 이제 현재 문제점입니다. 당뇨 망막으로 실명했습니다. 당뇨 걸리면 눈부터 갑니다. 과탄수 X됩니다. 아유. 대왕아 힘내 화이팅. 유산균 꼭 챙기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저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수님 얘기를 많이 공감하면서 들었는데 우수님 말씀은 이거예요. 다소 날조가 있습니다. 똑같이 살면서 유산균 좀 처먹고 나대지 마라. 뭔 말인지 알겠죠? 일단 이것부터 정리할게요. 자, 의외로 안 나쁨 고기, 나쁨 고기 플러스 탄수, 뒤져 고기 플러스 탄수 플러스 후식, 후식도 이제 탄수, 당이라고 봐야겠죠. 요거. 자, 방금 나온 거 저 제로 음료. 다소 의역이 좀 있습니다. 똑같이 살면서 유산균 좀 먹었다고 나대지 마. 굉장히 동의합니다. 무슨 얘기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장이 건강해지는데 장내 유익균 비율이 올라가는데 중요한 건 결국엔 식습관 자체가 건강해야 하고 생활 습관도 건강해야 하고 잠을 잘 자야 되고 스트레스 해소를 좀 잘 하셔야 합니다. 운동도 좀 하셔야 되고 이런 다양한 이유들로 여러분의 장의 균 비율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물론 유전적인 요인도 크고요. 환경적인 요인도 크고요. 더러운 데서 살면은 좀 힘들겠죠. 근데 맨날 밤 늦게까지 넷플릭스 보고 게임하고 쳐자고 야식 처먹고 운동 안 하고 이제 연병 절 옆차게 하면서 살다가 아침도 아니야. 대충 9시 10시쯤에 일어나가지고 유산균 한 표 따서 아가리에 쳐넣은 다음에 장내 유익균 이러면 지랄 떨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반적인 관리를 하시면서 장내 유익균이든 후로바이오틱스든 이런 걸 쳐 드셔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소금물에 대해서 알려줘. 좋은지 나쁜지. 소금은 그러니까 나트륨은 기본적으로 안 좋은데 최근에 또 소금물 디톡스가 좀 나왔어요. 그거 제가 좀 공부를 더 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갑자기 그러면 당뇨 얘기를 왜 하냐? 근육이랑 당뇨랑 뭔 상관? 여러분 이제 상식 수준으로 아셔야 되는 게 뭐예요? 우리가 탄수화물을 먹으면 소화가 되는 과정에서 포도당으로 바뀌죠. 그 포도당들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려면 우리 그 기관 중에 췌장이라고 있어요. 조그만한 요만한 애가 있어요. 그 췌장에서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요. 그 새끼는 열쇠예요. 세포를 여는 열쇠. 인슐린이 나와서 세포를 열어. 그럼 세포가 다리를 벌려요. 들어와 안전해. 이러면 포도당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요. 거기 들어가서 에너지가 되고 뭐 세포를 키우고 하는 거예요. 뭔 말이냐면 인슐린이 안 나오면 탄수화물을 드셔도 힘이 안 나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돈을 벌었어. 월급을 현금으로 받았어. 집에 오면서 길바닥에 다 흘리고 오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집에 왔는데 빈 봉투야. 이런 느낌이에요. 인슐린이 안 나오면 그거예요. 우리가 이제 1형 당뇨병이랑 2형 당뇨병이 있는데 1형은 뭐 그냥 타고난 선천적인 병을 가지신 분이라고 그냥 이해하시면 되고 2형 당뇨병들이 이런 인슐린과 당이 적절하게 그러니까 건강하게 대사되지 않는 사람들이 2형 당뇨병. 1형은 뭐 예를 들어서 아예 인슐린이 안 나오시는 분들 혹은 인슐린이 나오긴 나오는데 수용체가 마탱이가 가서 그러니까 열쇠인데 열쇠를 꽂는 새끼가 잘못된 거야. 열쇠를 꽂는 애가 없어. 열쇠 지기가 없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죠? 인슐린은 나오는데 열쇠가 그냥 땅에 있어. 열쇠로 문을 여는 사람이 없는 게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이제 이런 사람들은 옛날에 그 코네어나 뭐 다이하드나 뭐 이런 미국 영화들 보면은 당뇨 환자들이 1형 당뇨 환자들이 많이 나왔어요. 왜냐면 실제로 옛날 당뇨는 1형이 더 대표적이었습니다. 2형은 현대에 엄청 많아진 거고 옛날에도 2형은 있긴 있었겠지만 그 사람들은 인슐린을 주사로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밥을 먹었는데 힘이 안 나. 굶은 거랑 똑같아. 에너지가 없어. 그래서 땀을 삐질삐질 흘려요. 아, 나 너무 힘들어.
몸에 기력이 없어. 너 아까 빵 처먹었잖아. 난 당뇨병 환자라고. 그러니 이러면서 이제 어디 병원 같은 데 가서 인슐린을 구해와서 쭉 빨아가지고 팔에다가 놔주면은 이러면 이제 세포가 열리네요. 호도당이 들어가죠. 기운이 나네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뭔지 알겠죠? 자, 그러면 2형 당뇨는 뭐냐? 인슐린이 안 나오거나 뭐 열쇠 여는 새끼가 없거나 이 정도 수준까지는 아니야. 그래서 뭐 1형 당뇨병은 잘못하면 죽습니다. 인슐린 주사를 제때 안 맞으시면 죽어서 인슐린 주사를 갖고 다니면서 배에다 찔러야 돼요. 그 전쟁 영화에서 몰핀 찌르듯이 몰핀 플리즈 이러면 허벅지에다가 이렇게 막 찌르는 거 스팀팩 찌르듯이 갖고 다니셔 주머니에다가. 그러다가 이제 기력이 좀 떨어지시면은 초콜릿도 하나 입에 넣고 배에다가 이렇게 스스로 찌르세요. 여기 1형 당뇨 혹은 2형 당뇨 중에서도 굉장히 심각한 분들이 이렇게 될 수 있겠죠. 1형 당뇨는 진짜 죽어요. 길 걸어가다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2형 당뇨는 이게 아니라 대사에 질환이 어떤 문제가 생긴 분들이죠. 예를 들어서 탄수를 너무 처먹는 거야. 어렸을 때부터 우리 집은 존나 부자였고 탄수를 존나 처먹어. 탄수가 너무 들어와. 포도당이 너무 많이 만들어져. 이러면 췌장 입장에서 포도당 나왔어? 지금이니? 인슐린을 보내. 탄수를 많이 먹었어? 지금이니? 인슐린을 보냈어. 이 짓거리를 한 20-30년 하다 보니까 똑같은 거야. 왜 맨날 나만 고생해야 되는지를 모르겠어. 탄수화물 들어온다고 내가 좋은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일거리만 존나 많고 월급은 계속 그대로인 거야. 그러니까 존나 힘든 택배 상하차인데 월급 150만 원 30년 동결 이런 거야. 하고 싶겠냐고. 안 할 거 아니야. 그럼 택배차가 들어왔어. 옛날 같았으면 췌장이 인슐린을 내보내가지고 제가 다 하차하겠습니다. 상차하겠습니다. 이제 하는 건데 20-30년 지속되니까 똑같은 거야. 차는 점점 늘어. 택배가 점점 많아져. 맨날 추석이고 설날이야. 똑같으니까 택배차가 들어왔는데 안 해. 이러면서 일을 안 하는 거예요. 혹은 췌장이 열심히 일을 하고 싶어도 얘가 소화할 수 있는 하루의 택배 상하차가 탑차 한 대인데 탑차가 3대, 4대가 들어온 거야. 이러면 한 차는 내가 했어. 근데 2, 3, 4번째 차는 내가 못 하는 거야. 이러면 췌장이랑 인슐린 잘못은 아닌 거죠. 탄수를 너무 처먹어서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사실 탄수화물을 많이 먹어서 당뇨병에 걸리는 건 아니긴 합니다. 근데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뭔 말인지 알겠죠? 근데 그럼 문이 열리네요. 세포로 호도당 들어가죠. 어디에 포도당이 가장 많이 저장될까요? 1번 지방, 2번 근육구, 3번 오줌통. 근육구. 지방은 할 일이 없어진, 그러니까 근육으로도 저장을 하고도 남은 포도당들이 지방으로 변환되는, 그러니까 포도당이 이제 결국 살이 처지게 되는,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최후의 쓰레기 매립장 같은 곳이 지방이 되는 거예요. 포도당이 여기저기 닳고 닳아서 쓰레기 재활용 여기서도 안 돼. 넌 못 써 하면 이제 쓰레기 매립장을 다 버리는 쓰레기처럼 지방이 되는, 특히 이제 뱃살이 많이 되죠. 포도당이 그리로도 많이 갑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어디에다가 저장을 많이 하려고 해요? 근육구에다가 저장을 하려고 합니다. 왜? 근육이 힘을 내려면 산소와 호도당이 당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근육이 되게 순간적으로 야구 선수가 피칭을 한다든지 창 던지기 선수가 던진다든지 뭐 복싱 선수가 펀치를 낸다든지 이럴 때는 ATP 에너지라고 하는 게 가장 주요하게 쓰입니다. 제자리 멀리뛰기 같은 걸 한다든지 이럴 때는 굉장히 순간적으로 큰 폭발력을 내는 뭐 그런 에너지 대사 종류죠. 근데 그거 말고 내가 1시간 동안 헬스를 할 거야. 호도당 대사가 중요합니다. 내가 뭐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열심히 뛸 거야. 포도당 대사가 중요합니다. 내가 크로스핏을 할 거야. 로드바이크를 좀 빡세게 탈 거야. 포도당 대사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근육은 포도당을 갖고 있어요. 갖고 있다가 이 포도당하고 산소 이런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폭발적인 큰 에너지를 냅니다. 진짜 폭탄처럼 팡 터지는 게 ATP라면 약간 따발총 들고 아다다다다다다다다 이렇게 쏘는 게 포도당 대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이후에 당연히 지방 대사나 이런 것도 있고 이건 이제 더 약하게 더 지속적으로 되는 거고 글리코겐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포도당이 이제 글리코겐 형태로 근육에 저장이 되는 거죠. 그럼 근육에 포도당이 저장이 된다는 건 무슨 말이냐? 잉여 포도당이 적어지려면 근육이 많아야 된다는 거죠. 포도당이 들어왔어요. 인슐린이 나와서 근육 세포를 열고 다 넣고 남은 새끼가 이제 갈 데가 없네. 지방 열어. 너 뱃살 쭉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근육이 많은 사람은 탄수를 좀 먹어도 소화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무조건 유산소 운동을 해서 지방을 버닝 태워야 한다고 말했어요. 탄수화물을 많이 먹으면 지방으로 전환이 되니까
열심히 달려서 지방을 태우자. 근데 요즘에는 뭐 그것도 하면 당연히 좋지만 유산소 운동도 좋습니다.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 전에 애초에 지방으로 전환될 포도당을 더 적게 만들려면 근육을 많이 만들어 놓으면 그 근육이 포도당 대사를 해줄 테니까 근육 운동을 할 때 우리가 글리코겐을 소진을 합니다. 물론 이 인터넷상으로 많이 알려진 것처럼 뭐 굉장히 빡세게 1시간 헬스를 하면 글리코겐이 다 소진이 돼서 그 이후로는 지방 대사가 시작되니까 웨이트 트레이닝을 1시간 이내로 해라, 이건 개소리입니다. 왜냐면 물론 웨이트 트레이닝을 길게 하면 안 좋은 건 맞지만 그건 그냥 에너지가 떨어져서 그런 거고, 글리코겐이 고갈되려면 강도 높은 운동을 3일 정도는 해야 됩니다. 이것도 운동 선수 수준으로. 그러니까 행군을 여러분이 2박 3일 정도 하시면 글리코겐이 거의 다 소진되실 수 있어요. 글리코겐 소진이 그렇게 쉽게 되진 않아요. 근데 어쨌든 글리코겐이 뭐 이만큼 차 있다고 치면은 웨이트 트레이닝 하면은 이렇게 쭉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러나 탄수화물 드시면 다시 이걸 하면서도 근육이 커져요. 뭔 말인지 알겠죠? 글리코겐이 많이 저장된 근육이 우리가 포도당 대사를 잘하는 건강한 몸이기도 하면서 글리코겐을 많이 저장하고 있는 근육 자체는 더 큰 근육, 우리가 원하는 발달된 근육인 거예요. 그러니까 글리코겐을 많이 저장할 수 있는 근육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건강하기도 하고 보기에도 좋다, 이겁니다. 당뇨 와서 30kg 빠졌다니 무섭다. 자, 그럼 당뇨가 왔는데 30kg가 왜 빠질까요, 여러분? 뭐 저도 이제 당뇨에 대해서 자세히 아는 사람은 아니지만 제 상식선에서 생각을 해보죠. 당뇨병이 병이라고 할 수 있는 당뇨가 와버리셨어요. 췌장에서 인슐린이 잘 안 나온다든지 아니면 인슐린을 이용할 수 있는 거시기 이름 뭐였냐, 아무튼 걔가 작동을 잘 안 해. 세포가 열려야 그 안에 에너지가 들어가는데 문이 안 열려. 밥을 먹어도 몸이 커지지 않아, 유지되지 않아, 점점 빠져. 당뇨병 걸린 분들 중에서 하체가 엄청 줄어들었다 하는 거 뭐 거의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너무 심각합니다. 당뇨 생기시면은 근손실이 오져요. 흡수가 안 되면 저탄수 식단이 강제로 돼버림. 저탄수도 문제인데 다른 영양분도. 그래서 근육이랑 당뇨랑 뭔 상관이 있냐? 당뇨를 예방할 수 있는 게 바로 충분한 근육량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충분한 근육량을 막 무슨 바디빌더들, 뭐 엄청 몸이 좋은 막 윤성빈 아저씨 이런 사람들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그 정도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누가 봐도 이 사람은 되게 건강하다, 하체가 튼튼하네, 요 정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당뇨 환자들한테 식생활 개선 플러스 유산소 운동을 중요하게 많이 얘기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하나 추가된 게 바로 근력 운동. 요즘에는 당뇨 환자분들, 그러니까 당뇨병이 되게 심각하신 분들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요즘 이제 우리나라 이제 당뇨 환자를 되게 라이트한 당뇨 문제가 있는 사람까지 치면은 1000만에서 막 1500만까지 막 보기도 하더라고요. 저도 이거 여러 개 보니까 말이 조금씩 달라가지고, 근데 제일 좀 겁주면서 얘기했던 데가 우리나라 당뇨 인구가 이제 500만 시대고 좀 라이트한 당뇨가 있는 사람도 1000만에서 1500만쯤 된다. 그래서 당뇨 이슈가 있는 한국인이 현재 1500만에서 2000만까지 볼 수 있다라고 말할 정도로 엄청 많아진 질병이거든요. 진짜 많아졌나 봐. 나도 이 정도로 많을지는 몰랐는데, 아무튼 그래서 위에 말씀드렸던 거 이후로 이제 당뇨 환자들한테 식생활 개선은 이거는 그냥 기본적으로 무조건 하셔야 되는 거고, 유산소 운동, 옛날에는 당뇨 환자분들한테 달리기 같은 거 이렇게 하시면서 좀 체력도 기르시고 뭐 이렇게 좀 대사도 좀 일으키시고 탄수화물 드시는 거 이렇게 소화도 하셔야 되고 막 이런 걸 많이 얘기했죠. 근데 추가된 게 바로 근력 운동. 왜? 근육이 있어야지 포도당이 근육에 저장이 되니까. 한 가지 더, 이제 요거는 이제 뭐 의사 선생님들이 말하는 건 아니지만 헬스인으로서 요게 좀 아쉬운 게 뭐예요? 식생활 개선을 하면서 유산소 운동만 하면 우리 입장에선 뭐가 일어납니까? 물론 건강을 챙기시는 40대, 50대, 60대, 70대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유산소 운동을 하시는 것 자체가 굉장히 대단하신 거긴 하지만 헬스인들 입장에서는 유산소 운동만 하면 근손실이 일어나죠. 근손실이 좀 문제인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근손실이 일어나서 근육이 적어져서 또 당뇨에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식생활 개선과 유산소 운동만 하기보다는 근력 운동을 같이 해서 근육량을 유지 혹은 뭐 더 많이 키울 수 있으면 훨씬 좀 좋아지겠죠. 지금 우리나라 당뇨 엄청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나온 친구, 당뇨 합병증으로 이제 시력을 상실한 친구도 있지만 당뇨는 합병증이 진짜 문제거든요. 엄청난 문제입니다. 당뇨 하나로 문제가 되기보다는 당뇨 때문에 이제 다양한 질병이 더 많이 걸릴 수 있게 되고, 특히 이제 뭐
시력이 굉장히 안 좋아지신다든지 하는 뭐 그런 일들이 굉장히 심각하죠. 엄청 중대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당뇨가 소변에 이제 당이 나온다 이거잖아요. 근데 사실 당뇨 환자분들이 다들 소변에 당이 나오진 않습니다. 예전에는 당뇨 환자가 굉장히 적었어요. 그래서 막 도는 이야기들 들어보면 뭐 아빠가 뭐 산에서 뭐 같이 이렇게 등산하시다가 노상방뇨를 했는데 잠깐 김밥 좀 먹고 일어나면서 봤더니 아빠가 오줌 싼 자리에 개미 새끼들이 수만 마리가 와서 막 있었다 해가지고 오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아빠가 병원 가서 진단을 받았더니 당뇨가 왔다, 개미 때문에 살았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을 정도로 당뇨병은 오줌이 달다가 상식이었는데 실제로 그렇진 않다고 해요. 나오기도 하는데 안 나오는 분들도 많다고 하고. 근데 포도당이 혈액에 많겠죠. 당뇨 환자분들이 당 수치가 굉장히 높으시잖아요. 뭐 심각하신 분들은 뭐 공복 혈당 수치가 막 300이 나오고 막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보통은 2자리가 나와야 되는데 혈액 안에 당이 있는 거잖아요. 설탕 같은 거 생각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끈적끈적 하시잖아요. 혈액이 끈적끈적해요. 혈액이 이렇게 물 같지 않고 끈적한 이렇게 잼 같은, 잼까지는 안 되겠지만 뭐 아무튼 시럽 같은 느낌. 그리고 보통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그 중에서도 체중이 있으신 분들은 지방이 많잖아요. 그럼 지방에서는 항상 염증이 생기거든요. 염증에서 안 좋은 성분들이 나오고요. 그 성분들이 혈액으로 흘러 들어가서 혈관을 돌아다니면서 혈관벽을 약하게 만든다든지 혈관벽에 이렇게 쌓이고, 포도당도 거기에 이제 좀 추가적으로 안 좋은 일을 돕고 해서 혈관이 좁아져요. 약해지거나. 뭐 당연하지만 뭐 뇌에서 혈관이 좁아져서 거기서 이제 혈관이 터지면 뇌경색인 거고, 심장에서 그러면 심근경색인 거고. 이게 그러니까 심근경색이 오거나 뇌경색이 오거나 하는 일들이 안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애초에 당뇨 때문이다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게 요즘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심각한 문제입니다. 진짜로. 그러니까 당뇨 때문에 염증이 생기는 게 너무 문제고, 그러면 이제 어느 혈관에서 문제가 생기냐? 만약에 시신경 쪽, 눈 쪽의 혈관에 문제가 생기면 시력에 문제가 생기는 건 거고, 엄청 심각한 거예요, 진짜로. 이거는 진짜 무서운 거예요. 저도 원래 탄수화물에 진짜 환장을 하는 이고, 어느 정도냐면 저는 케이크를 파리바게트 같은 데에서 큰 케이크 있잖아요. 뭐 호수는 내가 까먹었는데 저는 큰 케이크 사와서 그냥 앉은 자리에서 한 번에 다 먹을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 정도로 단 걸 좋아하고 빵을 되게 좋아하고, 저 고기 같은 걸 먹을 때도 항상 밥이랑 함께 고기를 먹고, 아니면 무슨 냉면이나 저 비빔면이랑 같이 삼겹살을 먹고 이런 사람이야. 탄수화물 진짜 사랑하는 사람인데 저도 최근엔 탄수화물을 한 절반 정도로는 줄인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진짜 이거는 살도 살인데 무슨 뱃살 찌고 이런 것도 문제인데 당뇨 무서워가지고. 이제 당뇨도 가족력이 좀 있거든요. 크게 상관없다고 보는 쪽도 많이 있긴 한데 뭐 있다고 보는 쪽도 있고 해서, 일단 저희 어머니도 지금 당뇨가 현재 있으시고, 그래서 가족력을 생각을 좀 해야 하고, 제가 안 그래도 몸이 안 좋은 곳이 많은데 염증들 때문에 또 크리티컬이 터져서 그냥 뭐 힘이 좀 약해지고 뭐 살이 좀 찌고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진짜 심각한 합병증이 생길까봐 좀 무서워서 저도 지금 탄수를 좀 줄이고 있고, 그래서 뭐 음료를 아직 끊지는 못하지만 어쨌든 최대한 제로 음료로 먹고 있고, 이 제로 음료도 이제 하루에 한 캔만, 그리고 예전에는 일주일에 한 캔 혹은 2주에 한 캔 정도 맥주 같은 것도 마셨는데 이제 술도 이제 거의 뭐 한 달에 한 번 먹을까 말까 합니다. 요즘에는 거의 뭐 최근 6개월 동안 두 캔인가 먹었을 거예요. 제가 그 정도로 줄였고, 담배는 당연히 안 피고. 이 가족력에 대해서도 좀 말이 많은데, 당뇨 가족력이 원래는 가족력이 있다 쪽이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가족력이 크게 상관없는 것 같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많이 계셔요, 의사 선생님들 중에. 왜 그러냐면 이게 유전자가 아니라 유전자보다 환경이라는 게 조금 더 추세인 것 같아요. 뭐 다 있지만 유전자 뭐 얘기도 있고 하지만 환경이 중요한 거다. 그러니까 가족력을 생각하면 사실 유전자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 부모님이 뭐 무슨 뭐 예를 들어서 간암이 있으시면 나도 간을 좀 조심해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뭐 일가 친척들이 어른들이 암을 많이 걸리셨어? 그럼 나도 암 잘 걸리거든요. 그게 이제 유전적 가족력인데, 그게 아니라 사실 환경이었다고 보는 쪽이 좀 많아졌더라고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당뇨에 걸리는 식습관과 생활 습관을 가지고 계시다 보면 그 자녀분들도 당뇨에 걸리기 쉬운 식습관과 생활 습관을 같이 이제 학습을 했을 테니까, 유전자 때문이 아니라 당뇨 환자와 같은 환경에 놓여 있어서 당뇨가 잘 걸리는 것 같다고 좀 보는 추세가 많아진 것 같습니다. 같이 생활하니까. 1형 당뇨는 아마 당연히 유전자 쪽 문제가 있겠죠. 지금 얘기한 건 2형 당뇨입니다. 아까 잠깐 나온 내용인데, 근육에서는 좋은 물질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지방에서는 염증이 생기고 그 염증 세포에서 나쁜 물질들이 나와요.
그게 인슐린 저항성을 강하게 만들고 당뇨를 촉진 악화시킵니다. 심각하죠. 제가 이거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흘러가 버리셔가지고 의사선생님께서 챗GPT한테 좀 물어보고 왔는데, 지방에서는 거의 반드시 염증이 생긴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생겼다 없어졌다 생겼다 없어졌다 이렇게 반복이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뭐 얼굴에 뭐 뾰루지 나는 것처럼 뭐 여드름 나는 것처럼 지방에서는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염증이 생기고 없어지고가 반복이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염증 세포에서 나쁜 물질들이 나오고요. 그게 인슐린 저항성을 강하게 만들고 당뇨를 촉진하거나 악화시킨다고 합니다. 반면에 근육에서는 좋은 물질들이 많이 나온다고 해요. 자, 그러면 근육은 많을수록 좋은 거고 당뇨에 있어서도 지방은 많으면 안 좋은 거죠. 물론 지방이 아예 없어도 안 됩니다. 아예 없으면 큰일 나죠. 옛날에 뭐 B 형님이 체지방률 0%라고 했는데 체지방률 0%면 죽습니다, 사람. 보통 한 4% 정도부터 이제 좀 건강에 매우 위험하다고 하죠. 2% 3% 되면 죽을 수가 있죠. 0% 되기 전에. 아무튼 그런데 이제 지방이 너무 많은 게 문제지, 현대인들 중에서는. 대체로는 뭐 지방이 없어서 문제인 분들은 잘 없으니까 그럼 배제하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헬스인들은 상체 위주 훈련을 많이 하죠. 여러분 분할 운동 같은 거 하시는데 하체 훈련하고 상체 훈련을 동등하게 가져가는 분들도 사실 많지 않습니다. 저는 2분할도 뭐 자주 했었긴 하지만 2분할을 해서 하루 상체 하루 하체 하는 사람 얼마나 보셨어요? 많지 않죠. 대체로 3분할을 하면 상체 땡기기, 상체 밀기, 하체 이런 식으로 2대1로 가져가시던지, 4분할 같은 거 하신다면 뭐 가슴 3두, 등 2두, 그다음에 어깨하고 복근, 뭐 그다음에 하체 이렇게 해가지고 3대1로 가져가기도 하는 등, 헬스인들이 보통 특히 남자분들은 상체 위주 훈련을 많이 하시니까 조금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요. 일반적인 사람들이나 특히 여성은 하체에 근육이 더 많습니다. 헬스인들 중에서 상체 근육이 매우 발달한 분들은 하체보다 상체가 근육이 더 많기도 해요. 근데 이것이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고 드문 경우고요. 일반적으로, 그리고 특히 여성분들은 당연히 하체의 근육이 더 많아요. 그럼 당뇨 때문에라도 하체 근육을 많이 키우셔야 합니다. 전 상하체 비슷비슷하게 합니다. 저게 사실 건강하게 하는 거예요. 옛날에 윤사마 배용준 씨가 몸 만들어서 화보집을 찍었는데, 그때 JP라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때 당시 가장 유명했던 트레이너 분께서 그 프로그램을 공개를 하셨어요. 책도 내셨고 어차피. 근데 거기에서 프로그램을 보고 우리가 많이 뇌정지가 왔던 게 뭐냐면 상체, 하체, 유산소, 상체, 하체, 유산소. 그러니까 일주일에 4일 웨이트를 하고 오히려 유산소를 2번을 하는 거고 상하체 비율이 5대5인 거예요. 여기서 많이 좀 깜짝 놀랐었죠. 왜냐면 그 당시에 우리는 3분할이 국민 분할이었어. 그래서 하루는 상체 밀고 하루는 상체 땡기고 하루는 하체하고 이런 식이었거든. 하체할 때 뭐 유산소 하거나 유산소는 뭐 3날 다 하거나. 근데 그때 상하유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많이 놀랐었는데, 지금 저는 이제 알죠. 그게 훨씬 건강한 프로그램이었다. 확실히 운동하니 소변에 거품도 없어지고 피부 트러블도 안 나요. 저도 제 건강 상태를 체크하는 요소들 중에 하나가, 제가 혀 색깔이 좀 붉은기가 많이 돌 때 보통 건강할 때가 많고, 소변을 볼 때 이제 거품이 많냐 안 많냐 뭐 이런 것도 보긴 합니다. 자, 그러면 하체 근육이 더 많은 게 일반적인 경우라고 했죠. 하체가 튼튼한 사람, 하체가 튼튼하다는 건 보통 근육이 많은 사람들이죠. 하체의 근육량이 많으면 포도당을 저장할 수 있는 물류 센터가, 창고가 크게 자리 잡혀 있다는 거니까 탄수화물을 좀 다소 먹어도 좀 문제가 크게 없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겠죠. 그리고 이건 이제 제가 이제 보다가 생각난 건데, 저 어릴 때는 상체를 키우려면 하체를 해라 라는 말이 있었어요, 실제로. 물론 이제 우리 때는 그냥 뭐 먼저 운동을 하시던 뭐 형님들, 선배님들이 약간 경험적으로 한 말이면서 약간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했던 건데, 이게 이제 과학적으로 사실인 거죠. 그러니까 근육이 결국에는 물류센터 같은 거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체에 우리 몸이 원래 자연적으로 차지하는 근육의 비중이 50% 이상이라는 거고, 남자는 뭐 60%, 여자는 70%, 80%까지도 비중을 차지하거든요. 그러면 여기 하체가 큰 물류센터인 거잖아. 여기에 근육이 많이 발달해야 내가 음식을 먹고 뭐 단백질을 먹든 탄수화물을 먹든 이것을 대사해내는 물류센터가 커진다는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내가 에너지를, 영양분을 많이 먹고 내 몸에 많이 쌓고 싶은 사람이면 너무 당연히 하체 근육이 중요하겠죠. 만약에 하체 근육은 없고 상체 근육만 많은 사람이라면 뭐 물론 뭐 본인이 원하면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주문이 많이 들어왔는데 물류센터가 작아.
그래서 주문을 소화를 할 수 없는 그런 게 있겠죠. 저도 이제 그나마 요즘에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엊그제 그 3대 운동 중에서 벤치하고 스쿼트를 쟀잖아요. 제가 가끔 핸드폰으로 운동 라이브를 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벤치가 이제 60kg가 나와서 죄송하고. 참고로 이제 저는 목이 안 좋아서 평벤치를 잘 못하고 인클라인 벤치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쿼트가 140이 나왔어요. 그래서 현재 2대 200 만들고 이제 데드리프트는 이제 다음에 한번 뭐 재보도록 하겠는데, 지금 목 디스크가 심하니까 벤치프레스가 60다리가 되고 턱걸이가 한 2개 3개밖에 안 돼요. 그래서 사실 굉장히 상심이 크지만 그래도 그나마 하체는 그나마 그 정도까지 죽지는 않아서 옛날 하던 거에 그래도 한 70%? 물론 무게적으로 70%고 수행 능력 자체는 한 반토막 낮겠죠. 횟수나 이런 건 안 나오니까. 그나마 좀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굳이 둘 중에 하나 따져보자면, 옛날에 나는 바디빌더들이 죽을 때까지 운동 하나만 해야 된다면 뭐 할래 할 때 스쿼트가 되게 압도적으로 꼽히길래 에이씨 약간 이랬어. 아 솔직히 아니지 이러면서. 뭐 저는 그 당시에 이제 턱걸이라고 좀 생각을 많이 했고, 뭐 누군가는 벤치일 수도 있고 누군가는 뭐 밀리터리 프레스일 수도 있고 어깨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근데 스쿼트가 압도적으로 표가 많이 나왔거든요. 외국 빌더들이었습니다. 머슬앤 피트니스에서. 그때는 에이씨 했는데 이제 뭔지 알겠어요. 건강하게 살려면 스쿼트를 해야 되는 거야. 건강하게. 그러니까 멋있게 살려면 턱걸이 하고 뭐 밀리터리 프레스 하고 벤치 프레스 하고 해야 되지만, 건강하게 살려면 스쿼트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턱걸이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지. 그 당시에는 저는 이제 턱걸이가 되게 쉽게 되던 때니까. 사이클 선수들이 하체 운동을 하지만 상체 진짜 발달되어 있음. 그러니까 비율적으로 다른 건 거죠. 이제 바디빌더들과 다르게 사이클 선수들은 이제 하체가 압도적으로 많이 발달해 있으니까. 저기 심장에서 보낸 피 말 잘했습니다. 안 그래도 하려고 그랬는데, 종아리를 제2의 심장이라고 합니다. 자, 중력이 있잖아요, 우리는. 그럼 심장이 뿜 하고 피를 내보내면 아무래도 위로 올라가는 것보다 아래로 내려가는 게 조금 더 쉽겠죠. 그래서 심장의 위치도 여기 있지 않을까 싶은데, 적당한 위치에. 그러면 피가 밑으로 내려간 피가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걸 되돌려 주는데 굉장히 중요한 근육이 당연히 우리 몸 중에서 가장 아래에 있는 종아리 근육입니다. 종아리 근육이 크고 잘 발달되어 있는 분들은 아래로 내려간 피가 중력을 이기고 다시 돌아오는 힘이 강해서 혈액순환이 잘 됩니다. 근데 종아리에 근육이 많이 없는 분들은 돌아오는 힘이 약해서 혈액순환이 잘 안 돼요. 제가 아킬레스건 파열 후에 종아리를 포기해버렸죠. 이게 제 건강 악화의 한 이유인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제 심폐 능력이 너무 많이 악화된 것 같다. 진짜 좀 심각해진 것 같다. 옛날에 비해서 진짜 체력이 한 5분의 1 된 느낌이다. 전성기 때 비해서. 그리고 한 재작년에 비해서도 지금 한 반토막 난 느낌이다. 이런 얘기를 좀 했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어쨌든 재작년, 작년까지만 해도 그래도 자전거도 좀 타고 해서 자전거를 타면 종아리를 많이 쓸 수밖에 없거든요. 발목을 움직여야 돼서. 근데 올해는 제가 자전거도 거의 못 탔고 이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종아리가 약해지면서 심폐가 지금 병신이 된 것 같아요. 진짜 거의 장애 수준이 된 게 아닌가 싶어요. 뭐만 하면 숨이 차고 심장이 빠르게 뛰고. 제가 저번 주인가 저저번 주에 그 러닝을 시작했는데, 저번 주네요. 저번 주에 일단 사부작 한 2번쯤 뛴 것 같고, 이제 페이스 얼마나 나오는지 또 스마트워치도 있으니까 요걸 쟀는데 1km를 6분 35초 페이스로 뛰었는데 심박수가 168이 나왔어요. 끝부분에서. 최대 심박수는 220 빼기 나이거든요. 그럼 제가 만으로 41살이니까 제 최대 심박수가 181이라는 거죠. 건강한 심장의 경우. 근데 181이 제 최대 심박수인데 168이 나왔다는 거는 90%가 넘는 거죠. 이게 이렇게 나오면 안 돼요. 이건 유산소 운동이 아니고 무산소 운동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200m나 400m를 존나 열심히 뛰었을 때 심박수가 이렇게 나와야 하고요. 마라톤 느낌으로, 조깅 느낌으로 1km를 돌았으면, 6분 35초 페이스로 돌았으면은 심박수가 100 초반이 나오는 게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심폐가 거의 맛이 간 거예요. 진짜 진심으로. 제 전성기 때 반토막이 아니고 작년에 반토막쯤인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엊그저께 하체 운동 겸 뭐 코어 운동 겸 해서 그 샌드백에 펀치는 지금 목 아파서 좀 그렇고 발차기 연습을 좀 했는데, 발차기를 해도 숨이 차고 뭐만 하면 지금 숨이 차요. 그래서 지금 심폐 운동을 좀 중요하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도 로잉 머신을 1km를 탔고, 뭐 더 타면 좋겠지만 사부작 서서히 좀 점진적 과부하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로잉 머신도 좀 놀란 게, 옛날에 500m 탈 때, 물론 그때는 컨셉 2가 아니었습니다. 좀 짭이긴 했는데, 예전에 500m 탈 때 1분 20초 정도가 나왔었거든요. 항상 1분 30초 안으로 탔었는데, 이제 저번 주에 처음 로잉 머신을 타는데 2분이 넘어버리더라고요. 꽤 열심히 했는데. 뭐 최선을 다하진 않았겠지만.
근데 어쨌든 몇 번 더 타니까 1분 50초대 들어왔고 지금은 이제 1분 50초대로 2번, 그래서 1km를 탈 수 있게 됐어요. 어쨌든 심폐가 제가 아직 그래도 늙은 건 아니니까 이제 뭐 중년 들어가네 마네 이 정도 나이니까 요즘 기준으로는 중년이 또 아니더라고 42살이. 어쨌든 뭐 저는 중년 들어갔다고 생각하긴 하는데 좀 열심히 키우면서 여러분한테 좀 좋은 모습을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근데 체력 떨어지는 게 이제 너무 크게 느껴져요. 너무너무 심각하고, 그러니까 저는 체력이 떨어지는 게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거라는 상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저 어렸을 때는 체력이 당연히 좋은 편이었고 저 군대에서 1.5km 대대 1등 했거든요. 잘 뛰는 편이었는데 시간은 기억 안 나지만 그때 푸시업하고 1.5km를 1등 했었는데, 그래서 나름 체력 좋다고 생각했고 어렸을 때부터 조기축구 했고 30살 되고부터는 저기 농구 동호회 활동도 하고 해서, 그리고 등산도 좋아하고 로드 자전거도 좋아하고 해서 나름 오래 하는 마라톤은 자신 없지만 예를 들어서 뭐 20분 30분 정도 힘쓰는 뭐 이런 지구력은 꽤 자신이 있었는데, 그때는 제가 체력이 떨어지면 축구를 하러 갔는데 숨차다, 농구하러 갔는데 숨차다, 뭐 자전거를 탔는데 케이던스 어느 정도 올라가니까 심박수가 너무 올라간다, 이런 느낌의 체력이 안 좋음을 체감했었는데 지금은 그냥 일상생활을 하는데 숨이 차, 계단을 올라가는데 숨이 차, 뭐 흙고 산책을 시키는데 숨이 차,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체력 문제가 느껴지니까 사실 좀 겁이 나서 건강관리를 진짜 열심히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겁이 좀 나요. 6분 30초 빨리 뛰셨네요. 전혀 빨리 아니죠. 그러니까 그 페이스로 계속 뛴 게 아니고 한 번 뛴 건데 좀 오해하신 것 같아요. 6분 30초 페이스로 제가 5km, 10km를 뛴 게 아니고 1km를 뛴 거예요. 1km 기록이 6분 35초가 나온 거예요. 형 그거 너무 유난 아니야? 그러니까 너가 치고 있는데 숨이 차다 생각해봐. 심각성이 안 느껴질까? 좀 과장 좀 하자면 밥을 빨리 먹으면 숨이 차는 느낌이 들어. 그 정도면 의족 아니야는 새끼야 이씨. 밥을 좀 급하게 빨리 먹으면 숨이 살짝 차는 느낌? 거의 그 느낌? 로잉 1 50초 때면 그 정도는 아니야. 지금 1 50초가 된 거고, 저번 주에 나는 1분 50초를 못했고. 방송 들으면서 런닝 12km 조지고 왔습니다. 방송을 봐야 하는데 듣기만 해도 재밌다니 너무 귀합니다. 형 방송 아니었으면 집에서 가츠 긁으면서 누워있었을 듯요. 아무튼 한 달 전까지 3km도 토할 것 같았는데 한 달 동안 매일 뛰었더니 거뜬하네요. 용돈 이슈로 소액 돈에밖에 못합니다. 고맙다. 야 씨, 매일 뛴 거는 인정. 저도 요즘에 매일 유산소 하고 있긴 합니다. 좀 지루하니까 바꿔가면서 달리기 했다가 뭐 로잉 머신 탔다가 등산도 갔다가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나이 드는 게 무서운 것보다 안 건강하게 나이 드는 게 진짜 무서운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종아리는 제2의 심장이다 말씀드렸어요. 다음 허벅지는 개인적으로 허벅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자, 인간 수명에 비례하는 게 허벅지 둘레인 거 아세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허벅지 둘레만 가지고 하진 않고요. 허리 둘레 대비 허벅지 둘레가 수명과 비례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마냥 허벅지만 굵다고 건강한 건 아니고요. 허벅지 둘레 대비. 예전에 뭐 박찬호 선수가 허벅지 둘레가 뭐 26인치다 뭐 이런 얘기 있었고, 뭐 윤성빈 아저씨도 허벅지가 그 정도 나올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여자 허리 둘레 정도 나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분들도 허리가 당연히 뭐 두껍거나 살이 많이 찌거나 하지 않았고, 현역 기준으로 그것처럼 허리 둘레는 굵지 않은데, 허리 둘레는 가는 편인데 허벅지는 굵은 사람이 건강하게 장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뚱뚱하게 허벅지가 굵은 거 말고 허리 둘레를 관리를 하면서 허벅지가 굵을수록 건강하게 장수한다고 하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좀 여러 번 써먹는 거긴 한데, 예전에 미국에서 아주 많은 숫자의 사람들의 체중별 수명 통계가 나온 적이 있는데 그때 통통이 1등이었어. 심지어 아주 마른 사람보다 뚱뚱한 사람이 수명이 더 길었었거든요. 이게 반드시 이제 그 뭐 원인과 결과는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통통하신 분들이 보통 허리 둘레가 너무 굵지는 않으면서 허벅지가 튼튼할 것 같고, 그 다음 당연히 정상 체중인 분인 것 같고, 아주 마른 사람보다는 차라리 좀 비만인 사람들이 오히려 오래 사는. 근데 그때 그 얘기도 좀 있긴 했어요. 마른 사람들이 자기가 건강하다고 생각해서 병원을 잘 찾지 않는 데 비해서 비만인 분들은 병원을 자주 가기 때문에 병 같은 걸 좀 빨리 발견해서 저체중인 분보다 비만인 분들 수명이 더 길었던 것 같다라는 해석도 있었습니다. 그건 좀 감안해서 보시고, 어쨌든 통통한 사람이 수명이 제일 길었다는 거. 김목수님, 40 넘어보니 뭔가 그냥 계속 컨디션이 안 좋음. 아침에 눈 뜰 때 개운하고 에너지 넘친 적이 언제였는지 기억이 안 나. 다들 건강 관리하세요. 좀 슬프긴 하네.
저는 이제 오늘은 좀 잠을 잘 잔 편이긴 한데 저도 이제 저런 느낌을 좀 받고 있고 그 드래곤볼에서 피콜로가 여러분이 아는 피콜로가 피콜로 아들인 거 아시죠? 원래 있던 피콜로가 죽으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이제 알에다가 응축시켜가지고 알을 낳고 죽었어요. 원래 피콜로는 아가리로 알을 낳습니다. 짝짓기도 안 합니다. 이제 걔 나온 게 이제 마주니어. 근데 우리가 이제 걔를 피콜로라고 그냥 불러버리죠. 근데 그 마주니어 말고 원래 피콜로가 드래곤볼을 모아서 자기 전성기 때 육체를 달라고 하거든요. 원래는 이제 막 다 쭈글쭈글한 이게 할배였는데 나이도 수백 살 먹었겠지. 용신을 모아서 소원을 이뤘죠. 그래가지고 얼굴이 팽팽해지고 이제 근육이 막 생겼는데 갑자기 걔가 이거야 이 느낌이야 막 이러면서 막 좋아하는 씬이 있는데 전 이제 그걸 볼 때 젊었으니까 이해를 잘 못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만약에 뭐 20대 중반 제가 한 25에서 27 정도 그때가 제 신체적 전성기였던 것 같아요. 더 어렸을 때는 뭐 좀 더 빨랐을 수 있고 더 유연했을 수 있지만 힘은 좀 약해서 24부터 시작해요. 24, 5, 6, 7 요때가 이제 힘도 어느 정도 있고 체력도 좋고 뭐 스피드도 있고 유연성도 어느 정도 있었던 딱 전성기 때인 것 같은데 제가 만약에 그때로 탁 돌아간다면 와우 막 진짜 뛸 듯이 기쁠 것 같긴 해요. 어쨌든 노화 얘기도 나왔으니까 뭐 잠깐 해볼까요? 이 노화라는 게 노화가 오면 근육 세포 숫자 자체가 줄어들어 버리고 크기도 근육 세포의 크기도 줄어들고 기능도 떨어지게 됩니다. 족같다는 거죠. 그리고 당뇨에도 더 쉽게 노출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노화가 되면 또 뭐가 문제가 있냐? 이것도 좀 똑같은데. 자, 보세요. 아까 근육에서는 좋은 뭐 이렇게 물질들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지방에서는 염증이 생기면서 나쁜 물질들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게 이제 뭐 혈관 돌아다니면서 어쩌고저쩌고 뭐 당뇨가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 했잖아. 보통 젊을 때 여러분이 살이 찌면 뭐 많이 비만이신 분이거나 소아 비만이면 아니겠지만 보통 여러분이 젊으실 때 정상적인 체중을 유지하고 계시다가 한두 달 정도 좀 많이 먹었어. 그래서 살이 좀 쪘어. 이럴 때는 살이 좀 전신에 코팅되듯이 찝니다. 그러니까 살도 좀 예쁘게 쪄요. 어릴 때 살이 찌면 20대 초반 중반 이럴 때 살이 찔 때는. 근데 나이가 들어서 살이 찔 때는 팔다리 쪽에 살이 잘 찌지 않고요. 배돼지 쪽에 살이 많이 쪄요. 이게 이제 대사 능력이 많이 떨어졌다는 증거이기도 하거든요. 대사가 활발할 땐 어차피 전신에 다 지방세포가 있을 거고 그 지방세포들이 크기가 커지겠죠. 근데 나이가 들면 대사 능력이 떨어지니까 포도당이 많이 생기면 이걸 주체할 수가 없어서 가까운 데에다가 일단 쌓아놔요. 그러니까 택배가 어느 날 갑자기 택배 200개가 온 거야. 이거를 하나하나 다 까서 내가 원래 놓아야 될 곳에 못 놓고 일단 그냥 현관에 놓고 복도에 놓고 막 이렇게 해버리는 것처럼 아니면 어느 방 하나에다가 그냥 다 때려 넣는 것처럼 나이가 좀 들어서 살이 찌면은 배돼지에 살이 많이 쪄요. 저도 굉장히 느끼는 부분. 저도 지금 살찌면 무조건 배만 나와요. 그리고 이제 술 같은 거 많이 드시고 야식 많이 드시고 이러면은 내장 지방이 많이 생기잖아요. 거기에 포함해서 근내 지방도 많이 생겨요. 나이가 들면. 우리가 원래 상급 소고기로 치는 거는 고기를 보면 이 마블링이 있잖아요. 마블링이 근내 지방이에요. 요게 있으면 안 좋아요. 그러니까 맛은 있죠. 고기가 부드러워지니까. 지방이 있어야 부드럽잖아요. 지방이 또 고소하기도 하고. 그래서 마블링이 있는 소고기는 삼겹살 못지않게 고소한 맛이 나잖아요. 근데 건강적으로 봤을 때는 너무너무 안 좋단 말이에요. 우리 몸에도 그 소고기처럼 마블링이 생겨. 근데 그 마블링에서 안 좋은 물질들이 나와. 염증을 일으켜. 그게 근육에도 영향을 줘. 근육을 파괴하기도 해. 그래서 그 염증 매개 물질이 혈관을 돌아다니다가 혈관을 얇게 하거나 좁게 만들거나 그래서 뭐 혈액순환이 좀 저해되게 하거나 근손실이 오거나 뭐 체력이 떨어지거나 심각하게는 뇌에서 혈관이 막히면 뇌경색, 심장에서 혈관이 막히면 뭐 심근경색 뭐 이런 것들이 생기죠. 뭐 혹은 뭐 다리 같은 데에서 혈관이 막히는 일이 생겨도 그럼 혈전인가 뭐 그런 게 생기잖아요. 혈전이 또 돌아다니다가 뭐 폐 같은 데에서 뭐 폐경색 뭐 그런 게 생기게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결국 혈관이 건강하지 않으면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 당뇨하고 근육하고 너무 크게 영향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마블링 어떻게 만들어요? 마블링이 좋은 소를 사육하기 위해서 풀어놓고 키우나요? 안 그러죠. 보통 식용으로 만드는 소들은 운동을 오히려 좀 많이 안 하게 하죠. 그리고 사료를 옥수수 같은 걸 많이 먹이죠. 물론 옥수수가 싸서 먹이는 거지만 탄수화물 위주로 그냥 당이 높은 탄수화물을 사료로 써가지고 사료를 먹여. 그럼 소도 당이 많이 들어와서 근내 지방이 많이 생기고 그러면 우리가 맛있는 소고기를 먹게 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탄수화물, 당을 많이 먹으면 근내 지방이 생긴다는 겁니다. 소가 만약에 진짜 건강하게 풀만 뜯어먹고
야생에서 막 뛰어다녀? 맛이 없어요. 걔는 고기가 질겨요. 소가 사육되고 옥수수 사료를 먹어서 마블링이 많이 생겨야 인간이 원하는 식감이 좋은 소고기가 됩니다. 그래서 우둔살 같은 거 질기잖아요. 질기니까 장조림 같은 걸 하던지, 아니면 최근 헬스 쪽에서는 굉장히 슬라이스를 얇게 잘라가지고 1mm, 2mm 막 이렇게 잘라가지고 질긴 걸 좀 안 느껴지게 이렇게 먹을 수 있게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엉덩이살 같은 데는 지방이 많이 없고 운동을 많이 한 부위라 질겨서 먹기가 싫죠, 사람들이. 노인의 경우 한번 봅시다. 우리나라가 지금 노인분들 근육 문제, 골 밀도 문제 이런 거 지금 문제 많거든요. 한국 노인의 30% 이상이 근육 감소증, 그 외 분들도 근육 미달이 매우 많은, 굉장히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근감소증 노인은 심혈관계 질환이 2배 이상 높은, 굉장히 심각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구 30% 이상, 노인분들의 30% 이상이 근감소증이 있어요. 그 외의 분들도 되게 건강하다는 게 아니에요. 근감소증까지는 아니지만 근육이 미달인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흑자의 로니 콜먼 허벅지 미쳤는데, 로니 콜먼은 지금 제대로 왜 서 있지 못해? 관절이 안 좋으니까. 노인 전용 헬스장 차리면 수요 괜찮을라나? 앞으로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얘기 하려고 이 얘기 하는 건데, 우리나라는 반대로 이게 거꾸로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젊을 때는 근육 운동을 따로 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있어요. 그래서 젊을 때 오히려 유산소 운동을 많이 하는 거 상관이 없습니다. 뭐 근손실 사실 잘 오지도 않고, 유산소 운동해도. 아까 유산소 운동만 너무 많이 하면 근손실이 올 수 있다, 이거 나이 드신 분들 얘기하는 거고, 20대인 남자가 웨이트 트레이닝 관심 없어, 바디빌딩 할 사람 아니야, 근데 달리기 열심히 한다고 해서 뭐 건강에 안 좋은 근손실이 있냐? 없죠. 헬스나 보디빌딩적으로 봤을 때 이제 근육 성장에 어느 정도 저해가 있을 수 있다, 이제 그쪽으로 들어가면은 얘기될 게 있지만, 건강에 안 좋을 정도로 근손실이 20대 하는 유산소 운동 열심히 한 남자한테 있을 수 있나? 거의 없다고 보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젊었을 때 오히려 등산 다니고 뭐 테니스 치고 배드민턴 치고 이런 걸 많이 해야 돼. 이때 관절이 쌩쌩하니까 테니스 좀 쳐도 돼요. 테니스 엘보 잘 안 와, 무릎 잘 안 아파. 배드민턴 많이 쳐도 무릎 발목 잘 안 아파. 뭐 아플 수도 있겠지만. 근데 젊은 사람들이 헬스를 엄청 해. 3대 운동 존나 해. 근데 반대로 노인분들은, 그러니까 뭐 중년부터 칠게요. 중년하고 노인분들은 유산소 운동 의존이 너무 높아요. 그러니까 중년 이후부터 되면은 운동 좀 시작해야지라고 하면은 그냥 무조건 반드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유산소 운동을 얘기해. 배드민턴까지 갈 것도 없어. 배드민턴만 쳐도 그나마 좀 나으신 분들이야. 왜냐면 배드민턴 잘 치려면 민첩성이 있어야 되니까, 민첩성이 좋으려면 근육을 어느 정도 써야 해요. 웨이트 트레이닝처럼 저항은 없더라도. 근데 기본적으로 중년분들은 그냥 산책해버려. 등산을 다니신다고 하는데 너무 천천히, 그 다음에 힘들지 않은 산 위주로 이렇게 다녀시버려. 안 하는 것보다야 100번 낫겠지만 좀 아쉽다는 거. 노인분들 그냥 산책만, 걷기만, 유산소 운동만. 근데 요즘 의사분들, 요즘 특히라고 할 건 없고, 의사들 말이 걷기는 운동 안 돼, 이런 말 그냥 합니다, 요새는. 옛날에 이런 말 안 했어요. 옛날에는 걷기 운동이 제일 좋다라는 말이 상식이었습니다. 20년 전에는 매우 그랬고, 10년 전에도 이런 얘기 많았고. 근데 뭐 한 5년 전 정도부터는 이런 얘기 이제 많이 없죠. 왜냐면 걷기는 그냥 필수적인 거지, 내가 무언가를 열심히 노력하는 거는 아닌 건 맞긴 해요, 솔직히 얘기해서. 옛날이었으면은 그냥 걷기 운동 하시면 중년 이후 분들한테는 아유 잘하고 계신다, 그렇게 자꾸 걸으셔야지 좋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요즘에는 관절이 그렇게 나쁘지 않으시면은 살살 뛰어보라고 하시고, 근력 운동, 맨몸 운동이라도 좋으니까 근력 운동 하시는 게 좋다고 그냥 아예 박아버리더라고요. 걷기는 운동 그렇게 안 된다고. 그리고 많이들 오해하는 부분이 뭐냐면, 맨몸 스쿼트 같은 거 할 때, 달릴 때, 살살 달릴 때긴 한데, 아무튼 이런 거 할 때 무릎이 아파서, 옛날에는 무릎 아프다고 하면은 무조건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근데 요즘 노인분들 대상으로 하는 그 의사 선생님들 있잖아요. 뭐 재활치료라든지 뭐 통증의학과 이런 분들, 그러니까 케이스마다 다르겠죠. 무릎에 뭐 심각한 뭐 퇴행성 관절염이 있다든지, 무릎에 심각한 관절염이 있다든지, 뭐 염증이 심각하게 있다, 이런 분들 말고 일반적으로 그냥 나이가 드셔서 근육에 힘을 좀 쓰려고 하면 무릎이 좀 아프시다, 이런 분들한테 아픈 거 참고 스쿼트 하라고 해요.
이거 저도 최근에 좀 놀란 부분인데 저도 최근에 찾아보고 발견한 겁니다. 자연스럽게 알진 않았고 라디오스타에도 나오셨던 그 되게 유명한 어떤 의사 선생님이 있는데 그분도 유튜브 어디 나오셔가지고 무릎이 아프면 스쿼트 같은 걸 하시다가 무조건 안 하게 된다. 그러니까 무리가 없는 뭐 걷기 운동으로 전환을 하시는데 걷기 운동은 사실 그렇게 운동이 안 된다. 걷기는 그냥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 내가 애써서 하는 운동 같은 게 아니다. 무릎이 좀 아파도 참고 맨몸 스쿼트 같은 건 해야 된다. 중량은 못 치더라도. 왜냐하면 아까쯤에 우리가 근육 운동을 할 때 젖산이 생기고 그게 대사되면서 다시 없어질 때 그러니까 무산소 운동 대사, 속근 운동 대사를 할 때 특히 몸의 대사가 활발히 일어나면서 좋은 물질들이 나오고 나쁜 물질들이 노폐물처럼 돼가지고 밖으로 배출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게 심지어 관절 염증 포함입니다. 제가 본 자료에서는 관절 주변에서 통증을 유발하는 부종 같은 거는 매우 많이 없어졌고 염증도 꽤 없어진다고 해요. 그러니까 무릎에 염증이나 부종 같은 게 있어서 아프신 나이가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이 근육 운동을 시작하면 처음에 무릎이나 뭐 팔꿈치나 이런 데가 아파서 되게 하고 싶지 않게 되는데 그게 진짜 병이 있어서 되게 아픈 그러니까 너무 심각한 수준으로 아프신 분이 아니라 그냥 만성적으로 좀 있으신 분들은 오히려 그걸 좀 참고 맨몸 운동 정도는 하셔서 근육을 기르면 그 근육이 길러지는 과정에서도 부종이나 염증 같은 게 좀 사라지고 근육이 생겨서 관절이 해야 하는 일을 근육이 대신 해주게 되는 순간이 오면 오히려 관절통이 없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요즘 의사분들은 중년이나 노년인 분들한테 웨이트 트레이닝 우리처럼 뭐 바벨이고 중량치고 이거 말고 맨몸이라도 스쿼트 하시는 거 맨몸이라도 어떤 힘을 써서 버티면서 하는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플랭크 운동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매우 추천하고 있습니다. 당연하지만 바른 자세라는 전제가 따릅니다. 무조건 바른 자세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 좀 말하기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노인분들한테 뭐 상어 연골이니 뭐 하면서 뭐 머시기니 저시기니 하면서 뭐 연골이 재생된다. 연골 재생 안 돼요. 예. 그러니까 뭐 연골이 다 닳아버렸다든지 뭐 퇴행성 관절염이 너무 심각하시다든지 이런 분들 있잖아요. 사실상 관절이 뭐 건강해지고 세지고 이거는 사실상 이제 포기하셔야 되는 거고 뭘 해야 되냐면 근육을 키워서 관절이 할 일을 근육이 하게 만드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상어 연골 아무리 처먹어도 연골 재생 안 됩니다. 자, 그러면 특히 허벅지 근육이 튼튼할 경우 무릎을 보죠. 무릎이 저도 이거 제 치료사 선생님한테 듣고 좀 놀랬던 건데 뭐 조금 차이는 있다고 생각했지만 이게 지금 다리라고 생각할게요. 발을 외회전할 때랑 내회전할 때가 있잖아요. 외회전할 때 뭐 무릎이 견디는 강도가 내회전 때보다 제가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한 5배쯤 차이가 난다고 해요. 그 이상일 수도 있습니다. 10배 이상일 수도 있는데 10배 이상인 것 같아요. 10배, 15배가 차이가 나는데 그러니까 우리 무릎 관절이 약간의 외회전을 걸고 운동을 하셔야 이 무릎이 더 그러니까 소위 내구력이 강하다는 거예요. 스쿼트를 하는데 무릎이 이렇게 안짱다리가 되면 무릎이 개된다는 겁니다. 이런 것에서도 보면 우리 무릎은 약간 2차원적으로 움직이게 설계되어 있잖아요. 팔꿈치랑 똑같이 우리 팔꿈치가 모가지처럼 이렇게 360도로 어깨처럼 360도로 이렇게 돌아가게 만들어져 있지 않고 이렇게 2차원적으로 움직이게 만들어져 있잖아요. 무릎도 마찬가지로 원래 무릎이 설계된 대로 움직일 경우에는 상당히 굉장히 강한 관절입니다. 우리 몸을 지탱하는 큰 관절이잖아요. 근데 원래 설계된 대로가 아닌 방식으로 움직이면 뒤틀린다든지 좌우로 움직인다든지 할 때 무릎은 매우 약합니다. 저도 뭐 NBA를 즐겨봤었지만 횡이동을 많이 하고 체중 이동을 많이 하는 선수들은 무릎이 작살이 나요. 특히나 체중이 무거운 사람들. 축구에서도 호나우두 무릎이 왜 작살 났나 의사들이 나중에 가서 좀 원인을 찾아보니까 호나우두가 헛다리 드리블을 하는데 우리 이용표 형님이나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같은 경우에는 무게중심은 많이 움직이지 않고 다리를 많이 헛다리를 해. 근데 브라질의 호나우두는 실제로 몸을 움직이면서 헛다리를 많이 한 거야. 그러니까 댐프시로를 해버리는 거야, 축구할 때. 그래서 무릎이 개작살이 난 것 같다라는 예측이 있었죠. 예측이 아니라 이제 원인 규명이 있었죠. 마찬가지로 농구에서도 웨스트브룩처럼 골대가 불이고 본인은 불나방이 된 것처럼 골대로 직선적으로 갖다 박아버리는 선수들은 의외로 무릎을 잘 안 다쳐. 르브론 제임스도 좌우 움직임 이딴 거 없죠. 그냥 공 들고 5발자국 뛰어가서 그냥 찍어버리잖아.
이렇게 직선형으로 움직이는 선수들은 의외로 운동 능력에 의존한 농구를 해도 무릎이 작살난 경우가 더 적었어. 반면에 데릭 로즈처럼 존 왈처럼 좌우로 많이 움직이는 사람들이 무릎이 작살이 많이 나. 자, 그러면 이걸 우리한테 좀 접목을 시켜보면, 우리 축구 농구 안 하더라도 자, 위에 무릎 관절이 이렇게 두 개가 붙어 있는 거잖아요. 여기가 허벅지 뼈고 이게 종아리 뼈라고 생각하시고 무릎이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 그럼 얘들이 요렇게 움직여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맞죠? 근데 얘들이 이렇게 움직일 때 만약에 허벅지 근육이 약해서 흔들린다고 쳐보세요. 그러면 무릎이 원래 움직여야 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고 기를 이탈해서 좌우 움직임도 생길 거고 뒤틀림 움직임도 생기겠죠. 그렇게 나이가 들면서 무릎이 개작살이 난다고 합니다. 허벅지 근육이 튼튼하면 무릎에 과부하가 걸리지 않는다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허벅지가 튼튼하면 무릎이 움직일 때 제자리에 있게 잡아준다는 거. 허벅지 근육이 약한 사람들은 무릎을 적극적으로 쓰는 어떤 움직임을 할 때 흔들린다는 거예요. 이게 흔들려서 원래 위치에서 벗어나게 되고 그게 무릎 관절에 굉장히 악영향을 준다는 거고, 허벅지 힘이 좋은 분들은 여기에 딱 잡혀 있어서 원래 움직여야 하는 딱 그대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게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릎이 안 좋은 분들일수록 오히려 허벅지 근육을 키워야 돼. 이게 약간 비닉빈 부익부처럼 돈 있는 놈이 돈 버는 것처럼, 가난하면 계속 가난한 것처럼 좀 비슷한 건데, 그래서 허벅지가 튼튼한 사람이 오히려 무릎이 계속 건강하고, 무릎이 안 좋은 분들은 허벅지를 키우고 싶어도 무릎이 아파서 허벅지 근육을 키울 수가 없고, 그러니까 무릎이 조금이라도 성할 때 허벅지 키우셔야 돼요. 무릎이 조금이라도 건강할 때 허벅지 근육을 지금 만들어 놓으셔야 하고, 최근에 그래서 근테크라고 많이 하잖아요. 근테크, 뭐 근육테크. 요거 최근에 송은희 씨랑 김숙 씨가 여기 좀 빠져 계신가 봐요. 두 분 최근에 체중 관리도 되게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몸 관리도. 본인들이 뭐 근테크를 시작을 했다. 옛날에는 노후를 대비해서 돈만 많이 모아놓으려고 했고 뭐 이랬는데, 그리고 이제 뭐 미적인 거 이런 걸 생각을 많이 했겠죠, 여자분들이니까. 근데 내가 근육을 1kg 만들면은 실제로 돈을, 노후 대비 연금을 뭐 예를 들어서 1억을 저축해 놓는 거랑 똑같다, 그런 효과가 있다고 이제 어느 유명한 박사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그걸 듣고 근육을 계속해서 이렇게 만드는 그런 근테크를 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정말 진짜 많이 중요한 거고,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이제 뭐 한 작년 정도부터 여자 연예인분들, 특히 이제 40대가 넘어간 여자 연예인분들이 이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미국에서는 훨씬 전부터 되게 좀 예쁜 혹은 되게 예뻤던 여자 인플루언서, 막 수백만 명 인플루언서 여자분이 나오시고 아직도 되게 아름다우세요. 근데 그분이 뭐 예를 들어서 뭐 대충 한 3개월 쉬다가 돌아오셨어. 내가 쉰 이유 해가지고 몸이 안 좋았다 이렇게 하면서, 너네 똑바로 들어. 내가 20대 때 뭐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미국 여성들이라면 누구나 꿈꾸는 몸매로 내가 살아왔어. 내 20대의 10년은 그렇게 찬란했어. 근데 내가 그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근육 운동, 근력 운동을 하기보다는 굶고 유산소 운동을 많이 해서 뺐어. 그러다 보니까 내가 근육량이 많이 적어졌고, 근육량이 적어져서 나한테 이런저런 복합적인 문제가 생겨서 건강이 너무 악화돼서 몇 개월 동안 활동을 하지 못했던 거야. 내 말 똑똑히 들어. 내가 진짜 장담할게. 무조건 하체 운동해야 돼. 무조건 허벅지 근육을 키워야 돼. 이런 얘기를 몇 년 전부터 이제 미국에서는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우리가 좀 항상 늦죠, 이런 쪽에서는. 저도 지금 뭐 저번 주부터 매우 신경 쓰고 있고, 하체 근육을 늘리기 위해서 매우 열심히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메시도 체중 이동을 좀 많이 하긴 하지만 애초에 무게중심이 좀 많은 체형, 체중이 많이 나가지 않음, 키가 작고 몸이 왜소한 편임, 뭐 그런 이득들이 좀 있었겠죠. 호나우두는 183에 85kg씩 나가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아까도 이제 얘기 잠깐 나왔던 그 무슨 병진 선생님이었나? 이제 그분도 하시는 말씀이, 우리나라는 건강 수명은 아직 길지 않다. 우리 한국인들의 절대 수명은 되게 긴 편이다. 여자는 90살, 남자도 80살 이제 넘었다. 근데 병원에서 평균적으로 막 9년, 10년씩 있다가 돌아가신다. 그러면 사실 90살 사는데 10년 병원에 있는 거, 80살 사는데 10년 병원에 있는 거, 이게
바람직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OECD 선진국들의 경우에는 보통 병원을 뭐 한 2년쯤 신세 지다가 돌아가신다. 우리나라가 건강 수명이 좀 짧은 편이다. 그래서 건강에 신경을 쓰는 근테크를 중요하게 해야 한다. 이게 지금 최근의 트렌드입니다. 골골대면서 장수하는 게 뭐 그렇게 좋지는 않겠죠. 펜들럼 스쿼시 무릎부하 적은데 허벅지만 빡 때려 짐, 강추함. 펜들럼 기구가 없긴 한데 뭐 다른 것도 좋은 거 많이 있으니까. 아무튼 그래서 뭐 여기 뭐 잠깐 추가로 얘기하자면 축구 선수 중에 은퇴를 했어. 은퇴를 하고 나서 이제 건강검진 받으러 갔는데 양쪽 무릎 다 십자인대가 끊어져 있다는 거야. 좀 예전이었겠죠. 요즘이었으면 뭐 다 팀에서 관리를 해줬겠지만 근데 그냥 뛰었대. 몰랐대. 그 선수가 35세인가 뭐 그때까지 뛰었어요. 되게 오래 뛴 사람이야. 의사도 놀래면서 허벅지 근육이 일을 다 해서 기능도 좋았지만 통증도 많이 없으셨던 것 같다. 뭘 운도 좀 줘야 될 것 같아요. 십자인대가 끊어져서 걔가 너덜너덜 하면서 신경을 건드리면 아파 뒤지는 거거든요. 근데 아마 좀 신경을 건드리지 않는 뭐 운이 좋은 뭐 각도로 끊어졌다든지 뭐 그런 게 있었겠죠. 아무튼 십자인대가 2개 다 없는데도 축구선수 생활을 유지했어. 본인은 알지도 못했고. 한국에서 K리그에서 뛰었던 선수 중에 한 명도 오른쪽인지 십자인대 끊어진 사람이 있었죠. 근데 축구 선수 생활했죠. 뭐 물론 당연히 기능이 떨어졌겠죠. 슈팅이 뭐 약해졌던지 달리기가 느려졌던지. 근데 엄청 크게 차이가 나진 않았다. 왜? 허벅지 근육이 워낙 튼튼해서. 요즘 십자인대 끊어지면 선수들 1년 아웃인데 그게 옛날 얘기고 요즘에는 십자인대는 한 6개월 정도 복귀하죠. 아킬레스건이 한 1년 가까이 걸리고. 자, 그래서 여기 있죠. 자, 세 번째도 있습니다. 코어 허리도 잡힌다는 거죠.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자, 우리가 좀 지대가 불안정한 곳에서 활동을 하는 거랑 딱딱하고 평평한 곳에서 활동하는 거랑 후자 쪽에서 퍼포먼스가 더 좋을 거 아니에요. 중심 잡기도 쉬울 거고. 마찬가지로 하체가 튼튼해서 하체로 바꾸겠습니다. 하체가 튼튼해서 몸의 밸런스가 좋은 사람이면 아무래도 코어도 중심 잡기가 쉬울 거고 그러면 허리도 바른 자세일 확률이 높겠죠. 하체가 튼튼하지 않아서 하체가 막 흔들리는 사람이면 코어 잡기도 더 어려워질 거고 그러다 보면 척추나 경추 같은 데에도 영향이 없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심지어 허리 디스크 같은 게 있는 사람조차도 하체가 튼튼해지면서 허리 통증이 줄어드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홍범석 씨가 십자인대 수술하고 2주 만에 러닝. 뭐 어느 정도 어떤 방식으로 끊어졌는지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십자인대는 최근에 좀 빨리 복귀하는 편입니다. 2주는 근데 너무 빠른데? 개범이 다이어트 팁 가능하실까요? 102kg 하루에 일식만 하고 0.8, 0.9 매일 빠지고 있는데 90까지 이렇게 빼고 헬스 하려는데 괜찮은 방식일까요? 뭐 그것도 괜찮고 지금 헬스 가도 되고 뭐 상관없습니다. 효과를 보고 있잖아요 지금.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저렇게 얘기하면은 아 그렇게 막 많이 빼시면 안 돼요. 뭐 하루에 1kg씩 빠지는 건 안 좋은 겁니다. 뭐 근손실 오고 어쩌고 이러잖아요. 요즘에 의사 선생님들도 잘 그렇게 얘기 안 해요. 그러니까 정석적으로만 무언가를 하려고 하면 지쳐, 질려. 우리 멘탈도 중요하잖아. 여러분이 너무 정석을 지키다가 성장이 너무 더뎌서 그만두게 된 경험 사실 누구나 해볼 겁니다. 저는 사실 게임에서 많이 그런 경험을 했는데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꽤 근래까지도 그랬어요. 어떤 게임을 내가 알게 됐어. 레델이라고 칠게요. 레드데드 리뎀션. 아 이건 실제로 그랬네. 내가 2를 알게 됐어. 재밌다고 추천을 받았어. 몇 년 전이겠죠? 근데 그때 레드데드 리뎀션 2를 처음 시작하고 초반에 한 1시간 정도 플레이하고 야 이거 느낌 온다. 이건 갓겜이다. 오케이. 근데 내 뇌리를 스치는 거. 이거 2잖아. 1부터 할까? 1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레드데드 리뎀션 1편이 한글화가 안 돼 있었어요. 레드데드 리뎀션 1편을 정붙이려고 노력을 하다가 2까지 안 하게 됐어요. 아직까지도 레드데드 리뎀션 2를 안 하고 있습니다. 제가 레데리를 컴퓨터로도 사놓고 플스로도 사놨는데 2개를 사놨는데 아직까지도 안 하고 있어. 제가 게임에서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옛날에 디아블로 같은 게임을 할 때도 그냥 지금 재밌게 키우면 되잖아. 나중에 템 맞추고 나서 새로 키우든지 하면 되잖아. 근데 인터넷에 들어가서 가장 효과적으로 가장 효율적으로 키울 수 있는 방법 대신에 10렙부터 40렙까지 존나 힘듦요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럼 난 그걸 선택해야 되는 새끼였어. 그래서 그냥 즐겁게 게임을 해야 되는데 재미가 존나 없는데 그냥 꾸역꾸역 하는 거야. 씨발. 아 다음 스킬 찍고 싶다. 아니야 스킬 포인트 모아가지고 더 상위 스킬에다가 몰빵을 해야 돼. 그래야지 90레벨이 넘어갔을 때 세다고. 를 하다가 그냥 키우다가 지워버려. 그만둬버려. 이런 게 너무 많았어. 이게 다이어트에서도 저는 똑같다고 생각하는데 남들이 다소 좀 비추하는 다이어트 방법이라도 내가 그게 할만하고 성과가 나와서 좀 기분이가 좋잖아? 그럼 그냥 하세요. 되게 안 좋은 거 아니면. 말도 안 되는 거 뭐 무슨 뭐 감기약 한 번에 뭐 5인분 먹기 막 이런 말도 안 되는 거 아니면 그냥 1일 1식 해서 하루에 한 800g씩 빠지고 있다. 정석적으로 봤을 때 하루에 너무 많이 빠지는 겁니다.
근 손실이 옵니다. 건강하지 않은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잘 빠지고 있고 내가 그게 기분이 좋아? 체중계 숫자가 줄어드는 게, 그러면 그냥 하세요. 요즘 심지어 의사분들도 그렇게 얘기해요. 그냥 뭐든 일단 좀 하라고. 하시다가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 조치를 취해도 늦지 않다고. 근데 한국인들의 특이, 무언가를 시작하기 전에 엄청 많이 알아보고 공부하면서 완벽한 방법, 남들이 들었을 때 아, 너 진짜 잘 준비했다라고 하는 방법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병에 걸린 사람들이 많다고. 일단 그냥 하고 나중에 좀 문제가 생기거나 내가 거기보다 이제 더 높은 단계로 올라가고 싶을 때 그때 공부해도 늦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요새는. 자, 그리고 놀라운 부분, 아까 쯤에 저 놀랬던 거 뭐였어요? 하나? 근원섬유죠. 근원섬유 숫자가 늘어난다. 이거 놀랬었죠? 이거랑 이제 연관된 건데, 70대 이상 노인에게 관절 통증 치료로 웨이트 시킴, 8에서 12주 만에 하체 근육량 150에서 200% 상승.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제가 옛날에 쌍욕 박았던 것 중에, 미안합니다, 제가 뭐 31살인데 헬스하긴 늦었죠 막 이럽니다. 쌍욕 박았었잖아. 예전부터 나는 생각했던 건데, 우리나라는 진짜 어느 정도 성과를 얻지 못할 것 같으면 그냥 안 하는 게 낫다, 그만두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너무 심한 것 같아요. 나도 옛날엔 그랬고 사실. 근데 이거 보세요. 70대 때 시작해도 고작이라고 볼게요. 뭐 70대인 분들한테는 뭐 긴 시간일 수도 있겠지만 두세 달 만에 근육이 150% 200%가 상승해버려요. 이분들한테 이거 의미 없어요? 70대인 분이 근육 200% 늘어봤자 우리 입장에서 많지 않은 근육인데 의미 없어요. 그래서 아니에요. 이거는 건강하게 걸어 다닐 근력이냐 잘 걷지 못하는 근력이냐를 결정짓는, 우리 스쿼트 100kg, 200kg 드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근력이죠. 근데 우리는 너무 핀트가 인생의 절정, 인생의 전성기, 인생의 최고 피크 지점으로 너무 맞춰져 있어요. 물론 저도 어렸을 때 그렇게 살았고 40대가 된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는 조금 부끄럽긴 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살았으면서 그렇게 했으면 당당하게 얘기했겠지만 저도 못 그랬어요. 저도 어렸을 때는 내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운동해서 3대 몇을 찍고 뭐 골격근량 몇을 만들고 내 뭐 가장 좋았던 몸을 뭐 사진으로 남기고 이거에 너무 매몰돼 있었어. 그러다 보니까 나이가 들면서 신체 능력이 떨어지고 건강이 안 좋아지고 근육이 없어지고 몸이 안 예뻐지는 거에 너무 좀 기분이 의기소침해졌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미국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웨이트 트레이닝 말고 뭐 달리기나 뭐 이런 걸 하더라도 그냥 뭐 주인공이 있었는데 어느 달리기 하는 사람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와서, 잘 뛰는 사람이 아니야, 와가지고 뭐 너 얼마나 뛰어? 잘 뛰어? 뭐 100m 몇 초 나와? 아니면 헬스장에서 뭐 벤치 몇 들어? 이런 걸 물어봐. 근데 저는 그 당시에 너무 이 순위, 누가 더 잘하냐 못하냐, 잘하는 사람만 잘난 척할 수 있다, 못하면 아가리 닥치고 짜져 있어야지, 이런 게 너무 심했던 사람이라 그게 되게 불편하게 보이는 거야. 주인공이 달리기를 잘하고 벤치를 많이 드는 사람인데 어떤 조연이 와서 막 그걸 물어보는 게 좀 약간 좀 버릇없네 이런 느낌이 나는 거야. 그 당시 저는 이제 정신병 걸린 상태인 건 거죠. 근데 그 사람은 중년의 아저씨가 와서 되게 젊고 잘 나가는 주인공한테 너 달리기 빠르다 이렇게 하고 지나가는 거는, 그 사람은 애초에 경쟁 상대로 보지를 않죠. 본인은 본인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지금 내가 가진 이 신체 상황 내에서 열심히 훈련을 해서 나만의 기록을 세우고 내가 성장해 가는 그 과정이 너무 행복하고 그게 내가 자신감을 만들어주고 자존감을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근데 어렸을 때 나는 무조건 상대 비교를 하고 누가 더 빠르냐 세냐 강하냐, 누가 이겼냐 졌냐, 이거에 너무 매몰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인이 이게 강하기 때문에 저는 한강의 기적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하고, 대신 우리나라가 먹고 사는 거에 비해서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좀 멘탈이 힘든 분들이 많은 이유라고도 생각해요. 지금 우리나라 20, 30대 사망률 원인 1위가 자살이잖아요. 뭐 10대도 아마 그럴 거고, 뭐 교통사고보다 자살이 더 높아졌다고 하죠. 그런 원인이 이건 것 같아요. 좀 비교를 하고 잘해야 한다, 남들보다 뛰어나야 한다, 혹은 남들이 하는 만큼 해야 한다를 너무 거기에 매몰돼 있다 보니까 우리가 다 같이 발전은 하는데 행복은 좀 하지 않은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상대 비교는 결국에는 상위권이 있고 중위권이 있고 하위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늙고 병든 지금 이제 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좀 부끄럽긴 하지만, 이제서라도 좀 남과 비교하거나 내가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오지 않아도 너무 그렇게 스트레스 받지 않고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걸 좀 열심히 해서 건강을 되찾고 몸도 건강해지고 좀 정신도 건강해지고, 그래서 제 성격이나 성향이 좀 제발 지금과 같은 개병신 상태가 아니라 좀 정상인에 가까워지길 좀 바라고 있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성환 형도 외국 애들은 좀 투박해도 그냥 팍팍 하는데 우리나라 애들은 나쁜 완벽주의가 많아서 몸이 더 안 좋은 것 같다는 얘기를 하더라. 놀라운 거 하나 알려드릴까요?
요거 실험한 거 있거든요. 뭐 물론 저는 이제 논문을 직접 보진 못하고 그 논문을 본 사람이 얘기해 준 것만 듣긴 했지만 닥터 후보만이 얘기한 건데, 우리가 특히나 한국 사람들은 정자세로 자극을 주면서 운동하는 게 반동 주면서 막 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가 좋다고 생각하잖아요. 이 두 그룹에서 근육 성장 차이가 아예 없었습니다. 저도 좀 놀라긴 했어요. 저는 조금은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예 차이가 없었대요. 그래서 안 다치는 방법이면 그냥 하셔. 다치면 안 돼요. 다치면 안 되는 거고, 안 다치는 방법이면 그냥 하셔. 근육 모양은 다를 듯. 뭐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근육 모양의 차이가 날 정도의 발달도까지 다다르는 사람 자체가 많이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따져보면 크로스핏과 헬스의 근성장 차이가 없다는 얘기도 저는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헬스랑 크로스핏 근성장 차이가 없다는 말이기도 한 것 같아요. 좀 놀랍게도. 이게 뭐 이번에 피지컬 아시아에서 맹활약하셨던 아모띠님이 원래 크로스피터인데, 크로스핏 하실 때도 몸이 매우 좋았지만 그 마랑님이 개최하신 뭐 그런 것도 나가고 하시면서 보디빌딩식으로 운동을 바꾸시고 몸의 완성도가 훨씬 높아지셨잖아요. 우리가 봐도 딱 눈에 보일 정도로. 근데 만약에 크로스핏을 유산소 운동 비중을 많이 줄이고 웨이트 트레이닝 위주, 뭐 그러니까 그게 뭐 머슬업이든 뭐 뭐든 앉았다 일어났다 하면서 공 던지기든 뭐 스러스터든 뭐 그런 복합 관절 웨이트 트레이닝을 많이 하잖아요. 헬스에서는 근육 하나 고립시켜 놓고 이런 거 한다든지 이런 걸 한다면, 크로스핏은 이런 걸 하잖아. 근데 요거 위주로 하고 유산소 운동 비중은 좀 많이 줄일 때, 그러니까 로잉머신 너무 많이 타지 말고 달리기 너무 많이 하지 말고 이렇게 했을 때 근육량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지 않는다는 얘기인 겁니다. 샘슐렉도 반동 많이 쓰는데 몸 좋던데, 근데 샘슐렉은 작년부터인가 바꿨죠, 훈련 방법을. 왜? 그까지 갔으니까. 그러니까 너무 운동 처음 할 때부터 뭐 물론 부상 없는 자세는 당연히 배우셔야 합니다. 근데 너무 운동 초반에 맛있다, 맛있다 이거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거 좋으시면 하셔. 좋으시면 하시는데 내가 이게 안 좋아, 내가 이거 하는데 맛없다, 씨발 나 답답하다, 맛이 없다, 내가 좋아하는 반찬 아니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어거지로 반드시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반동 주면서, 예를 들어서 푸시업 할 때 저 어렸을 때도 이제 개수 따를 많이 쳤는데 군대에서는 2분간 많이 하게 하잖아요. 120개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군대에서 그냥 이렇게 하죠. 근데 헬스식으로 하려면 이런 느낌을 하잖아. 그러니까 후자 쪽으로 하는 게 본인이 그게 재밌으시고 좋으시면 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안 하고 싶은데 무조건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중량 컨트롤 가능한 선에서 반동은 괜찮은 듯. 요게 고반복이었어요. 저반복 아니었습니다. 뭐 2개, 3개, 1RM 이런 거 아니었고 20개인가 였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아마 그 차이가 좀 나지 않았을까 싶어. 요거 내가 논문을 보진 못했으니까 자세히 알진 못해서 결과만 들었단 말이야. 근데 아마 그러면 두 그룹 다 20회를 반복시킨다고 했을 때 중량이 다르겠지. 여기 정자세로 자극을 주면서 벤치 60을 해야 하고 반동 주면서 20개 하면 70kg로 할 수 있잖아. 무게를 더 쳐서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한번 좀 쓱가서 해보세요. 정확하게 완벽하게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운동도 좀 해보시고, 무게를 살짝 올리던지 아니면 그 무게로 횟수를 좀 많이 치는, 반동을 줘서 그런 느낌으로. 좀 전에 브랜치 워렌 영상 종종 보고 갔는데 화이팅 하려고. 브랜치 워렌 저 사실 어렸을 때 그 사람 보고 충격받았거든요. 운동을 씨발 진짜 개같이 한다 이 생각을 했어요. 아니 씨발 진짜 약이 좋네, 저 사람 약을 잘 봤나? 저 딱으로 운동하는데 몸이 나온다고 이 생각을 했을 정도로 운동을 진짜 이상하게 해요. 심지어 로니 콜먼조차도, 제가 옛날에 로니와 제이를 연재한 사람이잖아요. 제이 커틀러가 정말 과학적으로 운동을 잘하게 보이고요. 로니는 뭔가 운동은 사실 그렇게 잘하지 않는데 힘이 개세고 유전자가 좋은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당시에 저는. 근데 이런 논문을 보니까 이제 이해가 되는 거야. 생각보다 별 차이가 없구나. 물론 끝까지 가면 부상 비율이 이게 높겠죠. 뭐 잔잔바리일 때는 별 상관없을 것 같고, 끝까지 가면 이게 부상 비율이 전자보다 의미 있게 더 높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이거 어차피 잔잔바리 입장에서는 별 상관없을 것 같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제이 까틀러가 정자세로 상대적으로 무게는 가볍게 하면서 타겟 부위에다가 때려 넣는 식으로 훈련을 했고, 로니는 다소 반동을 주죠. 심지어 벤치할 때도 반동을 좀 줘요, 얘는. 로우 같은 거 할 때는 그냥 뭐 반동 머신이고, 근데 근성장에 별 차이가 없다는 거죠. 브런치 월에는 더 심해요. 이건 씨발 뭐 가동 범위가 저게 맞나 싶을 정도로 깔짝하고
무겁게 하고 대충 하고 집어 던지고 막 난리를 치는데 몸은 또 나와. 그래서 뭐 좀 중급자 정도까지 갔을 때 그 이후까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어쨌든 초급, 초중급 정도에서는 너무 그렇게 스트레스 받지 않으셔도 괜찮지 않을까. 하지만 정자세로 60kg 10개 하는 분이 반동 져서 10개를 하는 거는 대충 하는 겁니다. 반동을 주면 더 해야죠. 뭔 말인지 알겠죠? 무게를 더하든지. 저는 개인적으로 정자세로 할 수 있는 중량으로 해서 반동 줘서 더 많이 하면 된다고 생각하긴 합니다. 무게를 늘리기보다는 위험할 수 있으니까. 그 연구 관련해서 제프 니퍼드도 비슷하게 한 건데 컨트롤 가능한 무게로 자극 먹이면서 하는 거랑 컨트롤 안 되는 무게로 무게 치팅 쓰면서 하는 거 운동 효과 비슷했음. 대신 부상 위험은 후자가 좀 더 높을 것 같긴 해요. 여러분 알아서 선택.